검은 달의 노래, 칠흑 같은 어둠 속 숨소리마저 얼어붙는 밤이었습니다. 나뭇잎, 바스락거리는 소리 하나에 온 신경이 곤두서는 깊은 산중. 한 사내가 필사적으로 내달리고 있었죠. 그의 이름은 강무영. 낡았지만 잘 마른 무복은 이미 여러 군데 찢어져 날카로운 나뭇가지에 스친 생채기로 얼룩져 있었고, 옆구리에서는 비릿한 피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얕은 상처는 아니었지만 강무영은 아랑곳하지 않고 가슴에 품은 길쭉한 자단나무 함을 더욱 단단히 움켜쥘 뿐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깟 상처보다 자신의 목숨보다도 훨씬 중요한 물건이었으니까요. 그 등 뒤에서 섬뜩한 파공음과 함께 무언가 날아와 바로 옆 아름드리 나무에 깊숙이 박혔습니다. 손잡이도 없는 오로지 살상만을 위해 만들어진 기이한 형태의 검은 단검. 희미한 달빛이 그 칼날 위를 흐자 무지갯빛 액체가 기분 나쁘게 번들거렸습니다. 맹독이었습니다. 추격자들은 쉴 틈을 주지 않았죠. 그들은 사냥감을 몰아붙이는 굶주린 일이 때와도 같았습니다. 대체 뭐 하는 놈들이기에 이토록 끈질긴 거냐? 강무영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턱 끝까지 차오른 숨을 억지로 삼키며 폐부가 찢어질 듯한 고통을 견뎌냈습니다. 사흘 전까지만 해도 그의 삶은 지루할지언정 평화로웠습니다. 신왕조의 국경에 맞닿은 작은 마을에서 자잘한 의뢰나 해결해주며 근근히 살아가는 그저 그런 해결사. 마을 사람들은 그를 강 해결사라 불렀고, 때로는 표사 노릇을 하기도, 때로는 잃어버린 가축을 찾아주는 해결사이기도 했습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죠. 하지만 그저 돈이 궁했을 뿐입니다. 객잔 외상값이 바닥을 보이고 떨어진 무복을 기워 입는 것도 지겨워질 무렵이었죠. 거액의 보수에 눈이 멀어 덥석 물었던 그 의뢰가 자신의 삶을 통째로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눈이 될 줄은 그때는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은 사흘 전 낡은 객잔의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던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신왕조 건국 이래 가장 태평성대라 불리는 시대. 하지만 그 빛이 닿지 않는 변방의 마을은 언제나 그렇듯 고요하고 또 궁핍했습니다.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들의 서슬퍼런 위세도 이곳까지는 미치지 못했고, 강우의 질서를 수호한다는 정무맹의 협의도 변방의 굶주림 앞에서는 그저 뜬구름 잡는 소리에 불과했죠. 강무영은 객잔 창가에 앉아 맹물 같은 술잔을 기울이며 무료하게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시장 잡배들의 고함 소리, 아이들의 울음소리, 그리고 가끔씩 들려오는 마적대의 소문들이 뒤섞여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어이, 강 해결사. 또 그렇게 죽치고 앉아있나? 자네 술값 외상이 벌써 천장을 뚫겠네. 객잔 주인이 기름 묻은 행주로 상을 닦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퉁명스러운 말투였지만 그 속에는 굶어 죽지나 않을까 걱정하는 희미한 온기가 담겨 있었죠. 강무영은 눈길도 주지 않고 대꾸했습니다. 돈 되는 일거리가 있어야 움직이지. 요즘은 어째 시답잖은 고양이 찾아달라는 의뢰뿐이라서 말이야. 내 검이 그런 하찮은 일에 쓰일 검은 아니지 않소. 흥. 그 잘난 검으로 옥수수밭이라도 갈면 밥은 안 굶겠네. 주인의 타박에 강무영은 그저 쓴웃음을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의 허리춤에 매달린 검, 낙성. 별이 떨어진다는 뜻을 가진 이름과는 어울리지 않게 화려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투박한 검이었습니다. 값비싼 장식도 명장의 낙관도 없었죠. 하지만 이 검은 그의 스승이 물려준 유품이자 몰락한 문파 낙성 검문의 마지막 흔적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객잔의 낡은 문이 열리며 한 사내가 들어섰습니다. 행색은 평범한 상인 같았지만 어딘가 모르게 풍기는 분위기가 이 변방 마을과는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잘 다려진 비단옷에서는 값비싼 향 냄새가 은은하게 풍겼고, 조심스러운 걸음걸이, 그리고 무엇보다 주위를 끊임없이 경계하는 불안한 눈빛. 사내는 객잔을 한 바퀴 둘러보더니 곧장 강무영이 앉은 자리로 다가왔습니다. 강무영은 그가 자신에게 다가오는 걸음걸이에서조차 미세한 긴장감을 읽어냈습니다. 혹시 낙성검문의 강무영 선생이시오? 강무영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낙성검문. 이제는 강호에서 기억하는 이 하나 없는 먼지 쌓인 이름이었죠. 그의 스승이 세상을
떠난 후로는 스스로도 입에 담지 않던 그 이름을 처음 보는 사내가 알고 있었습니다. 경계심이 절로 솟아났지만 강무영은 태연한 척 술잔을 비웠습니다. 그런 거창한 이름은 잊은 지 오래요. 그냥 강 해결사라고 부르시오. 무슨 일인데? 사내는 마른 침을 삼키고는 주변을 다시 한번 살핀 뒤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의뢰를 하나 하고 싶소. 아주 중요한 물건인데 이걸 수도에 있는 청운상단의 대행수들까지만 무사히 운반해주면 돼요. 물건이 뭔데? 그러자 사내는 품속에서 자단나무로 만들어진 길쭉한 함을 꺼내 탁자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함은 무척 오래된 듯했지만 그 위에 새겨진 기이한 문양들은 세월의 흔적 속에서도 귀품을 잃지 않고 있었죠. 강무영은 그 문양이 하늘의 별자리나 산천의 흐름을 본뜬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보통 물건이 아니라는 직감이 스쳤습니다. 이 안에 든 오래된 족자요. 강무영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고작 족자 하나 운반하는데 이렇게 호들갑이라니. 하지만 그의 눈은 함을 감싼 사내의 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가늘게 떨리고 있는 손, 그리고 그 손목 안쪽에 희미하게 보이는 화상 자국. 평범한 상인의 손은 아니었습니다. 굳은 살이 박여 있었지만 그것은 붓이나 주판을 다뤄서 생긴 것이 아닌 오랫동안 무언가를 쥐고 휘둘러서 생긴 흔적이었죠. 보수는 강무영의 직설적인 물음에 사내는 기다렸다는 듯 은자가 가득 든 돈주머니를 내밀었습니다. 짤랑 하고 부딪히는 은자의 소리는 강무영의 팍팍한 살림의 단비와도 같았죠. 주머니의 무게를 가늠해본 강무영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걸렸습니다. 이 정도면 반년은 아무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는 큰돈이었으니까요. 외상값은 물론이고 낡은 검초를 새로 맞출 수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좋소. 까짓거 족자 하나 운반하는 게 뭐 그리 어렵겠어. 맞겠소. 강무영이 돈주머니를 품에 넣으며 함으로 손을 뻗자 사내는 다급하게 그의 손을 막아섰습니다. 단 조건이 있소. 절대 이 함을 열어보아서는 안 돼요. 그리고 관도를 이용하지 말고 최대한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샛길로만 움직여 주시오. 마치 당신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 말에 강무영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이건 그냥 평범한 운반 의뢰가 아니었죠. 목숨을 걸어야 할지도 모르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돈은 받았고 무엇보다 낙성검문이라는 이름을 알고 찾아온 사내의 정체가 궁금했습니다. 스승님은 자신의 과거에 대해 단 한 번도 이야기해 준 적이 없었기에 어쩌면 이 의뢰가 그 실마리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알겠소. 까다롭게 구는 만큼 보수도 두둑하니 시키는 대로 해드리지. 강무영은 짐짓 대수롭지 않게 함을 집어들었습니다. 사내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신신당부했습니다. 부디 목숨처럼 지켜주시오. 이것은 단순히 오래된 물건이 아니라 한 시대의 운명이 걸린 것일지도 모르오. 그 말을 끝으로 사내는 황급히 객잔을 떠났습니다. 강무영은 떠나는 사내의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피식 웃으며 술잔에 남은 술을 털어 넣었습니다. 시대의 운명이라니. 거창하기는 내 운명이나 좀 폈으면 좋겠네. 그는 그저 조금 위험하고 조금 귀찮고 돈이 많이 되는 의뢰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 함 안에 든 족자가 강호를 피로 물들일 만상심결의 조각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족자를 노리는 자들이 이미 마을 어귀에서부터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 또한 알지 못했죠. 의뢰를 받은 첫날 밤은 조용했습니다. 강무영은 의뢰인의 말대로 일부러 인적이 드문 산길을 택해 걷고 또 걸었습니다. 달빛만이 유일한 길동무였죠. 하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강무영의 감각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등 뒤를 서늘하게 스치는 밤바람 속에 미세하게 다른 것이 섞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살기. 짐승의 그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오직 인간만이 뿜어낼 수 있는 차갑고도 끈적한 감각이었습니다. 따라붙었군. 언제부터였지? 마을을 나올 때부터였나? 강무영은 일부러 걸음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태연하게 불을 피우고 잠자리를 준비하는 척했죠. 이런 상황에 익숙했습니다. 변방의 해결사 노릇이라는 게
늘 점잖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잠든 척 눈을 감고 온 신경을 청각에 집중했습니다. 바스락, 아주 미세한 소리, 낙엽을 밟는 소리였지만 보통 사람이라면 알아챌 수 없을 정도로 기척을 죽인 움직임이었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셋. 그들은 조심스럽게, 하지만 빈틈없이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귀뚜라미 소리마저 멎은 그 순간, 그림자 세 개가 소리 없이 땅으로 흘러내렸습니다. 검은 복면, 검은 옷, 그들의 손에 들린 무기는 기묘하게 휘어진 곡도였습니다. 정파의 무인들이 사용하는 무기와는 완전히 다른, 오로지 효율적인 살상만을 위해 만들어진 듯한 흉기였죠. 강무영이 눈을 번쩍 뜬 것은 그들이 뿜어내는 살기가 정점에 달했을 때였습니다. 몸을 굴려 날아드는 칼날을 피하는 동시에 모닥불에 꽂아두었던 나뭇가지를 걷어차 불똥을 흩뿌렸습니다. 아야! 갑작스러운 불똥 세례의 복면인 하나가 잠시 주춤하는 사이 강무영은 허리에 찬 검을 뽑아 들었습니다. 낙성. 별이 떨어진다는 뜻을 가진 화려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투박한 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스승은 항상 말했죠. 검은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베기 위한 것이라고. 누구냐? 원하는 게 뭐지? 복면인들은 대답 대신 기이한 신음 소리를 내며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짐승과도 같았고 도법은 예측하기 어려운 궤적을 그렸습니다. 좌우에서 협공에 들어오는 칼날, 정면에서는 또 다른 놈이 독을 바른 단검을 날렸습니다. 보통 무인이라면 순식간에 시체가 되었을 절체절명의 상황. 하지만 강무영은 침착했습니다. 그는 몸을 낮추며 오른쪽 복면인의 복부를 향해 검을 찔러 넣는 척하다가 검 끝을 살짝 들어 올려 상대의 손목을 쳐냈습니다. 챙! 비명과 함께 곡도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와 동시에 날아오던 단검을 검등으로 천의 궤도를 바꾸고 그 반동을 이용해 몸을 회전시키며 왼쪽 복면인의 옆구리를 깊숙이 베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일어난 일이었죠. 강무영의 검법, 낙성검법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스승은 늘 가장 짧은 길이 가장 빠른 길이며 가장 치명적인 길이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의 검은 그 가르침처럼 가장 짧은 길을 따라 가장 치명적인 곳을 향해 뻗어나갔습니다. 별이 떨어지는 궤적처럼 간결하고도 무자비하게. 이것이 바로 수많은 실전 속에서 강무영이 터득한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크악! 복면인 둘이 순식간에 쓰러지자 남은 한 명의 눈에 당혹감이 어렸습니다. 변방에 이름 없는 해결사라고 들었는데 예상보다 훨씬 까다로운 상대였던 겁니다.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고 더욱 맹렬하게 달려들었습니다. 그의 곡도에서는 검붉은 기운, 즉 강우인들이 말하는 마귀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혼천교 놈들이었군. 강무영은 낮게 읊조렸습니다. 무는 속박에서 벗어나기 위한 궁극의 자유라 외치며 강우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신흥 세력, 교주 멸존의 아래 모여든 기괴하고 파괴적인 무공을 쓰는 집단. 강무영은 그저 소문으로만 들었을 뿐이었는데 그런 놈들이 왜 자신을 노리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복면인의 도법은 이전 둘보다 훨씬 강력하고 파괴적이었습니다. 검붉은 마귀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는 풀과 나무가 시들어 버릴 정도였죠. 강무영은 정면으로 맞서는 것을 피하고 스승이 늘 강조하던 보법을 이용해 그의 주위를 빙빙 돌며 빈틈을 노렸습니다. 너무 강하다. 이대로 가다간 내가 먼저 지칠 거야. 한계가 느껴졌습니다. 낙성검문은 이미 오래전에 몰락한 문파. 스승에게 배운 것은 검법의 기초와 실전 경험뿐. 더 높은 경지의 신법이나 내공 수련법은 전수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강무영은 처음으로 자신의 무공에 대한 깊은 갈증과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면인이 결정타를 날리기 위해 온 힘을 모아 곡도를 내리치려는 순간 강무영의 눈에 무언가 보였습니다. 상대가 힘을 모으는 찰나 오른쪽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그것은 과거에 입었던 부상이 완벽하게 치유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미세한 불균형이었습니다. 적이다. 그 순간 강무영의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는 자신도 모르게 검을
거꾸로 쥐고 상대의 마기를 정면으로 받아내는 대신 검날로 부드럽게 흘려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힘을 역이용하여 파고들며 검 손잡이 끝으로 복면인의 떨리는 오른쪽 어깨를 정확하게 후려쳤습니다. 끄악! 뼈가 부서지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복면인이 나뒹굴었습니다. 강무영은 숨을 헐떡이며 주저앉았습니다. 방금 자신이 사용한 기술은 낙성검법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상대의 힘을 읽고 그 힘을 흘려보내 역이용하는 것. 마치 스승이 가끔 보여주던 이해할 수 없었던 움직임과 닮아 있었습니다. 내 놈. 대체 어떻게? 복면인은 부서진 어깨를 붙잡고 신음하며 물었습니다. 강무영은 대답할 기운도 없었죠. 하지만 복면인은 더 이상 질문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입에서 검은 피를 토하며 쓰러졌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혀를 깨물어 자결한 것이었습니다. 혼천교의 잔혹한 규율을 보여주는 마지막 모습이었죠. 싸늘한 시체 새 구와 비릿한 피 냄새만이 남은 숲속. 강무영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가슴에 품고 있던 자단나무 함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평범한 족자 하나가 든 함. 하지만 이 물건 때문에 강호 최악의 집단이라 불리는 혼천교가 자신을 죽이려 했습니다. 대체 이게 뭐길래? 강무영의 눈빛이 복잡하게 흔들렸습니다. 이제 이 의뢰는 단순히 돈을 버는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이 걸린, 그리고 어쩌면 스승의 과거와도 연결되어 있을지 모르는 거대한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의뢰를 포기하고 함을 버리고 도망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일지도 모르죠. 하지만 강무영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낙성검문의 마지막 제자로서의 자존심,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발현된 기이한 무공에 대한 의문이 그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털었습니다. 옆구리의 상처가 욱신거렸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죠. 수도를 향해, 폭풍의 눈을 향해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곳에 모든 질문의 답이 있을 테니까요. 강무영은 굳은 결심을 한 얼굴로 자단나무 함을 다시 품에 안고 깊은 어둠 속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막 검은 달의 노래가 시작되었을 뿐이었습니다. 새하얀 설원 위, 붉은 피가 점점이 흩뿌려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순백의 비단 위에 누군가 붉은 매와 몇 송이를 던져놓은 듯한 기괴하고도 섬뜩한 아름다움을 자아냈죠. 피의 주인들은 이미 차가운 시신이 되어 문밭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기괴한 가면과 검은 옷, 바로 혼천교의 암살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신들 한가운데 눈부시게 하얀 비단옷을 입은 한 여인이 서 있었죠. 그녀의 주변으로는 칼날보다 차가운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모용설, 정무맹 맹주의 딸이자 천하제일가 모용세가의 차기 후계자. 강호인들은 그녀를 빙설선자라 불렀습니다. 이름처럼 얼음같이 차가운 눈빛과 눈꽃처럼 화려하고도 빈틈없는 검법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밟고 선 땅은 서리가 내린 듯 하얗게 얼어붙어 있었지만 정작 그녀의 비단신에는 눈 한 점 묻어있지 않았습니다. 빙설선자께 보고드립니다. 이놈들은 혼천교의 하급 무리인 흑풍대 소속인 것 같습니다. 모두 급소를 정확히 베었습니다. 정무맹의 무사 하나가 예를 갖추며 말했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하얀 입김이 쉴 새 없이 터져 나왔죠. 모용설은 대답 대신 손에 든 검을 가볍게 털었습니다. 얇고 긴 그녀의 검. 설화에는 피 한 방울 묻어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차가운 달빛 아래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죠. 족자의 행방은? 모용설의 목소리는 그녀의 검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감정의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오직 사실만을 묻는 목소리였습니다. 변방에서 움직이기 시작한 것까지는 확인했으나 도중에 흔적이 끊겼습니다. 마치 그림자처럼 사라졌다고 추적하던 우리 정보원들 역시 모두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모용설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습니다. 그녀가 쫓고 있는 것은 바로 100년 전 강호를 뒤흔들었던 전설의 신법, 만상심결의 네 조각 중 하나였습니다. 혼천교의 손에 넘어가기 전에 반드시 되찾아야만 하는 물건. 그것은 단순히 강한 무공 비급이 아니었습니다.
정무맹이 그토록 지키고자 하는 강호의 질서와 균형 그 자체를 뒤흔들 수 있는 위험한 열쇠였죠. 정무맹의, 아니 강호 전체의 명운이 걸린 일이었습니다. 혼천교 놈들보다 먼저 찾아야 한다. 놈들이 움직였다면 그곳엔 반드시 피 냄새가 남는 법. 흔적을 놓쳤다면 피 냄새를 따라가라. 놈들이 노리는 자는 필시 이름 없는 좀도둑이거나 돈에 눈이 먼 해결사 따위일 테니 그녀의 말에는 변방의 무리에 대한 일말의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질서와 대의를 모르는 채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한 자들. 모용설에게 그들은 강호의 안정을 해치는 또 다른 위협일 뿐이었죠. 차가운 명령을 내린 모용설은 시선을 먼 남쪽 하늘로 돌렸습니다. 그곳에 바로 강무영이 향하고 있는 수도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좀도둑이라 칭한 그 사내가 이미 혼천교의 첫 번째 추격을 자신의 힘으로 이겨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한편 강무영은 며칠 밤낮을 쉬지 않고 달려 한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혼천교의 추격을 따돌리긴 했지만 언제 다시 나타날지 모르는 상황. 게다가 옆구리의 상처가 덧나기 시작해 열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수도에 도착하기도 전에 길 위에서 객사할 판이었죠. 강무영은 허름한 객잔의 방을 잡고 일단 상처부터 치료하기로 했습니다. 우통을 벗자 칼에 베인 상처가 흉측하게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혼자 약초를 찧어 바르고 붕대를 감는 손길은 무척이나 익숙했죠. 이런 일은 그의 삶에서 드문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변방의 해결사로 살아간다는 것은 늘 상처와 죽음을 옆에 끼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젠장, 상처가 생각보다 깊군. 뼈에 금이라도 갔나. 강무영은 이를 악물고 신음소리를 삼켰습니다. 고통보다 더 그를 괴롭혔던 것은 바로 알 수 없는 불안감이었습니다. 그날 밤 자신도 모르게 펼쳤던 기이한 기술, 상대의 힘을 잃고 흘려보냈던 그 감각이 아직도 손끝에 생생했습니다. 그것은 분명 스승이 가르쳐준 낙성검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혼천교 놈들은 어째서 이 낡은 족자에 그토록 집착하는 것일까? 함을 열어보고 싶은 충동이 강하게 일었지만 의뢰인과의 약속, 그리고 함부로 열었다가 더 큰 위험에 빠질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이 그의 손을 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일단은 기력을 회복하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강무영은 객잔 주인에게 멀건 죽 한 그릇을 청하고 잠시 눈을 붙였습니다. 피로에 지친 몸은 금세 깊은 잠에 빠져들었죠. 꿈속에서 강무영은 아주 오랜만에 스승을 만났습니다. 늘 그랬듯 무뚝뚝한 표정의 스승은 아무 말 없이 강무영에게 목검을 건넸죠. 무이영아, 검이란 무엇이냐? 어린 강무영은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가장 강하고 가장 빠른 것이 최고의 검입니다. 모든 것을 베어버릴 수 있는 힘이 바로 검의 본질이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스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희미한 슬픔 같은 것이 어려 있었죠. 틀렸다. 가장 강한 검은 부러지기 쉽고 가장 빠른 검은 제 길을 잃기 마련이다. 진정한 검이란 모든 것을 담아내는 그릇과 같은 것이다. 베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 그것을 잊지 말 거라. 스승은 그렇게 말하며 목검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그의 검은 아무것도 베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람을 가르고 나무잎의 흔들림을 따르고 냇물의 흐름을 어루만질 뿐이었죠. 어린 강무영은 그 뜻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갸웃거릴 뿐이었죠. 그리고 꿈속의 스승은 그때와 똑같이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강무영은 퍼뜩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죠. 스승의 마지막 가르침.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던 그 말이 마치 머릿속에서 울리는 종소리처럼 맴돌았습니다. 모든 것을 담아내는 그릇. 그때였습니다. 객잔 밖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비명 소리, 건물이 무너지는 굉음, 그리고 그 사이를 가르는 기분 나쁜 웃음소리. 강무영은 직감했습니다. 혼천교 놈들이다. 놈들이 기어코 이곳까지 쫓아온 것이었습니다. 강무영은 급히 옷을 꿰어입고 검을 챙겨들었습니다. 그리고 품속의 자단나무 함을 다시 한번 단단히 고쳐맸죠. 그런데
창밖을 내다본 강무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혼천교 무리들은 자신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약탈하고 불을 지르고 저항하는 이들을 가차없이 베어버렸죠. 하, 낡은 질서에 묶인 어리석은 것들.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마. 너희들의 공포가 바로 교주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세상의 밑거름이다. 혼천교의 한 간부로 보이는 자가 광기 어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들에게 마을 사람들은 그저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고 공포를 심어주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강무영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비록 돈을 밝히고 매사에 무심한 척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스승이 물려준 자신만의 협의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약자를 이유 없이 짓밟는 것을 외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나설 수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족자를 수도까지 안전하게 운반하는 것. 여기서 정체를 드러내고 혼천교와 얽히는 것은 의뢰를 실패로 만드는 지름길이었습니다. 강무영은 갈등했습니다. 외면하고 조용히 마을을 빠져나갈 것인가? 아니면 위험을 무릅쓰고 검을 뽑을 것인가? 바로 그 순간 날카로운 비명 소리가 그의 귓전을 때렸습니다. 한 아이가 넘어져 울고 있었고 혼천교 무인 하나가 그 아이를 향해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칼을 들어 올리고 있었죠. 아이의 어머니는 울부짖으며 달려들었지만 다른 무인의 발길질에 맥없이 나가 떨어졌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강무영의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는 객잔 2층 창문을 박차고 몸을 날렸습니다. 거기까지다. 이 버러지 같은 놈들아. 강무영은 공중에서 몸을 회전하며 아이를 덮치려던 무인의 어깨를 검으로 내리쳤습니다.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와 함께 무인이 쓰러졌죠. 갑작스러운 등장에 혼천교 무리들의 시선이 모두 강무영에게로 쏠렸습니다. 오, 이게 누구신가? 우리가 찾던 생쥐 새끼가 제 발로 나타났군. 얌전히 족자나 내놓았으면 피는 보지 않았을 것을. 간부로 보이는 자가 비릿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강무영은 검을 고쳐 쥐고 아이를 등 뒤로 숨겼습니다. 내 놈들이 찾는 게 나였다면 상관없는 사람들은 왜 건드리는 거냐? 하찮은 벌레들의 목숨 따위의 이유가 필요한가? 우리가 가는 길이 곧 정이고 우리가 행하는 것이 곧 자유다. 내 놈처럼 낡은 협의에 얽매인 위선자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경지지. 광기 어린 외침과 함께 혼천교 무리들이 일제히 강무영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혼자서 10명이 넘는 상대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 게다가 옆구리의 상처는 격렬하게 움직일 때마다 터질 듯한 고통을 선사했습니다. 하지만 강무영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더 깊숙이 파고들며 낙성검법을 펼쳐냈죠. 현란한 초식은 없었지만 그의 검은 언제나 가장 효율적인 길을 찾아 적의 급소를 노렸습니다. 빼고, 찌르고, 피하고, 막는 모든 동작이 하나의 흐름처럼 이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의 문턱을 수없이 넘나들며 몸으로 익힌 강무영의 생존 검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적 열쇠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강무영이 한 명을 베어 쓰러뜨리면 두세 명의 칼날이 다른 방향에서 날아들었죠. 상처는 점점 늘어만 갔고 호흡은 거칠어졌습니다. 결국 등 뒤에서 날아온 칼날 하나를 피하지 못하고 어깨를 깊숙이 베이고 말았습니다. 비틀거리는 강무영을 보며 혼천교 간부가 승리를 확신한 듯 외쳤습니다. 끝이다. 그놈을 죽이고 족자를 빼앗아라. 사방에서 좁혀 들어오는 칼날. 이제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사방의 섬뜩한 냉기가 휘몰아쳤습니다. 마치 한여름에 갑자기 혹한의 겨울이 찾아온 것처럼 공기가 얼어붙었죠. 혼천교 무리들의 움직임이 순간적으로 둔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하늘에서 눈꽃이 흩날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맑게 갠 하늘에서 그 눈꽃들은 아름다웠지만 닿는 모든 것을 베어버리는 날카로운 칼날이었습니다. 크악, 으악, 비명소리가 사방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눈꽃에 스친 혼천교 무리들의 몸에 수십 개의 자상이 생겨나며 티를 뿜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꽃의 중심에서 한 줄기 빛처럼
하얀 인형이 땅으로 내려섰습니다. 바로 빙설선자 모용설이었습니다. 정무맹의 이름으로 명한다. 혼천교의 마인드라. 무기를 버리고 투항하라.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용설의 등장에 혼천교 무리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죠. 빙설선자 모용설. 어째서 정무맹의 주력이 이곳에? 혼천교 간부는 당황하여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지만 모용설은 그에게 대답할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몸이 한 마리 학처럼 우아하게 날아올랐고 손에 든 검, 설화가 눈부신 궤적을 그렸습니다. 설화검법 제3초 만리빙봉. 모용설의 검끝에서 뿜어져 나온 순백의 검기가 사방으로 퍼져나가며 모든 것을 얼려버렸습니다. 달려들던 혼천교 무리들은 검을 휘두르던 자세 그대로 차가운 얼음 조각이 되어버렸죠. 순식간에 전세는 역전되었습니다. 강무영은 그 압도적인 광경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것이 바로 강호의 정점에 선 자의 무공. 자신이 평생을 바쳐도 닿을 수 없을 것만 같은 아득한 경지였습니다. 살아남은 혼천교 무리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치기 시작했고 정무맹의 무사들이 그 뒤를 쫓았습니다. 소란이 잦아들자 모용설은 천천히 강무영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차가운 눈빛이 강무영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훑어내렸습니다. 낡은 무복, 여기저기 터진 상처,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품에 안고 있는 자단나무 함. 모용설의 눈에 강무영은 그저 족자를 훔쳐 달아나던 좀도둑 혹은 혼천교와 한패였으나 배신당한 어리석은 자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족자를 넘겨라. 그렇다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오해였습니다. 하지만 상황을 설명할 틈도 그럴 기력도 강무영에게는 남아있지 않았죠. 그는 그저 자신을 구해준 여인이 자신에게 칼끝을 겨누고 있다는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실소를 터뜨릴 뿐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경우람. 강무영의 웃음소리에 모용설의 표정은 더욱 차갑게 굳었습니다. 그녀는 강무영의 반응을 자신에 대한 조롱으로 받아들였죠.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나 보군. 좋다. 그렇다면 힘으로 빼앗는 수밖에. 모용설의 검, 설화에서 다시금 서리빨 같은 냉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싸움. 혼천교라는 거대한 폭풍을 피하니 빙산이라는 또 다른 재앙이 눈앞에 나타난 격이었습니다. 강무영은 이를 악물고 부상당한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검, 낙성이 주인의 투지를 반영하듯 희미하게 울었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운 검과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검이 마침내 맞부딪혔습니다. 챙! 고막을 찢는 파열음과 함께 강무영의 몸이 뒤로 거세게 밀려났습니다. 마치 거대한 공성추에 정면으로 얻어맞은 듯한 충격이었죠. 간신히 버티고 선 다리가 후들거렸고 검을 맞부딪힌 오른팔 전체가 감각이 없을 정도로 저려왔습니다. 어깨에 입었던 상처는 다시 벌어져 붉은 피를 울컥 쏟아냈고 손바닥은 찢어질 듯한 고통으로 아우성쳤습니다. 상대는 정무맹에 떠오르는 별, 빙설선자 모용설. 그녀의 검, 설화에서 뿜어져 나오는 한기는 단순한 기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공이 실체화된 진짜 냉기로 뼛속까지 스며들어 강무영의 움직임 자체를 둔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피가 흐르는 상처 부위가 순식간에 얼어붙어 고통이 오히려 몇 배로 증폭되는 끔찍한 감각이었죠. 내 놈의 검은 근본이 없군. 그저 시장 잡배의 막싸움과 다를 바 없다. 모용설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비친 강무영은 그저 강호의 귀한 보물을 훔쳐 달아나다 혼천교의 습격을 받은 어리석은 좀도둑일 뿐이었으니까요. 대의와 질서를 무엇보다 중시하는 모용설에게 강무영의 존재 자체가 강호의 규율을 어지럽히는 불협화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의 검법에는 정파 무공 특유의 기품이나 초식의 연계성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생존을 위한 짐승 같은 몸부림만이 가득했죠. 모용설의 검이 다시 한번 눈꽃처럼 화려한 궤적을 그리며 강무영의 목을 향해 날아들었습니다. 설화검법의 정수, 낙설무영. 검의 궤적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고 현란한 초식이었죠.
검이 허공을 가를 때마다 수십 개의 잔상이 생겨나 어느 것이 진짜 검인지 분간하기조차 어려웠습니다. 마치 눈보라가 휘몰아치듯 사방에서 동시에 파고드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강무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면으로 검을 맞부딪히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첫 수에 깨달았죠. 힘으로도, 속도로도, 내공의 깊이로도 상대가 되지 않았으니까요. 강무영은 땅을 박차는 대신 오히려 몸을 최대한 낮추며 진흙 바닥을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모용설의 검이 자신의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가는 아슬아슬한 순간, 스친 검기에 머리카락 몇 올이 잘려나가며 뺨에 차가운 감촉이 스쳤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강무영의 검 낙성이 아래에서 위로 가장 예상치 못한 각도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노련한 사냥꾼이 맹수의 턱 밑을 노리는 것처럼 지극히 실전적이고 위험한 공격이었습니다. 모용설의 눈이 살짝 커졌습니다. 이런 방식의 검은 처음 보았기 때문입니다. 정무맹의 무공이 하늘의 별처럼 정해진 길을 따라 움직이는 정교한 수싸움이라면 강무영의 검은 땅바닥을 구르는 돌멩이처럼 어디로 튈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오로지 살아남기 위해, 상대를 쓰러뜨리기 위해 만들어진 투박하고도 날카로운 생존의 검이었죠. 품위도 명예도 없는 오직 결과만을 중시하는 검. 모용설은 급히 검을 회수하여 강무영의 검을 쳐냈지만 그 순간 두 사람의 거리는 한 뼘도 되지 않을 정도로 가까워졌습니다. 서늘한 한기와 끈적한 피 냄새, 그리고 거친 숨소리가 뒤섞였습니다. 모용설은 처음으로 눈앞의 사내에게서 강렬한 생존 의지를 느꼈습니다. 그것은 대의나 신념 같은 거창한 것이 아닌 그저 살고 싶다는 원초적인 본능의 외침이었죠. 난 도둑이 아니오. 강무영이 으르렁거리듯 외쳤습니다. 상처의 고통과 억울함이 뒤섞인 절박한 외침이었죠. 의뢰를 받았을 뿐이오. 이 물건을 수도의 청운상당까지 운반해달라는 변명은 죄를 무겁게 할 뿐이다. 그 족자는 내 놈 같은 자가 함부로 손댈 물건이 아니야. 청운상단의 이름까지 팔다니 죄질이 더욱 나쁘군. 모용설은 차갑게 대꾸하며 내력을 터뜨려 강무영을 밀어내고 다시 거리를 벌렸습니다. 그녀의 내공은 깊고 차가웠습니다. 반면 강무영은 이미 혼천교와의 싸움에서 기력을 소진했고 온몸의 상처는 그의 생명력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죠. 승패는 이미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대로는 죽는다. 강무영의 머릿속이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상대.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뿐이었습니다. 바로 지난밤 혼천교 무인의 어깨를 부수었던, 자신도 이해할 수 없었던 그 감각을 다시 한번 되살려내는 것이었죠. 상대의 허점을, 그 미세한 균열을 찾아내는 것, 스승이 입버릇처럼 말하던 흐름을 읽는 것이었습니다. 모용설이 최후의 일격을 날리기 위해 검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녀의 주변으로 차가운 기류가 회오리치며 수십 개의 얼음 파편이 허공에 떠올랐습니다. 모용세가의 비기, 한월신공의 힘이었습니다. 달빛을 받아 서늘하게 빛나는 얼음 파편들은 하나하나가 비수처럼 날카로웠죠. 저것이 한꺼번에 쏟아진다면 강무영의 몸은 고슴도치처럼 변해버릴 것이 분명했습니다. 강무영은 눈을 감는 대신 오히려 부릅뜨고 모용설의 모든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검의 움직임, 내공의 흐름, 심지어는 그녀의 미세한 숨결까지도 모든 것을 잊고 오직 눈앞의 상대에게만 집중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멀어지고 시간이 느리게 흐는 듯한 기묘한 감각이 강무영을 감쌌습니다. 모용설의 완벽해 보이는 자세 속에서 아주 작은 불균형이 보였습니다. 그녀가 힘을 집중하는 왼발의 발목, 마치 흠집 하나 없는 배곡에 숨겨진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미세한 실금과도 같았습니다. 과거에 입었던 부상이 남긴 아주 미세한 흔적. 평소에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한월신공처럼 극도로 정교한 기운의 제어를 요구하는 무공을 펼칠 때면 아주 찰나의 순간 기의 흐름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약점이었습니다. 어쩌면 모용설 자신조차 의식하지 못하는 몸에 각인된 기억이었죠. 적이다. 강무영은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는 모용설의 압도적인 내공을 향해 정면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자살 행위나 다름없는 무모한 돌진이었죠. 모용설의 눈에 의아함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찰나 강무영의 몸이 불가능에 가까운 각도로 비틀렸습니다. 그는 쏟아지는 얼음 파편들을 종이 한 장 차이로 스쳐 지나가며 오로지 한 점, 모용설의 왼발 발목을 향해 검을 찔러 넣었습니다. 그의 검은 베거나 찌르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흐름을 끊고 균형을 무너뜨리기 위한 바늘처럼 날카로운 일격이었죠. 모용설은 경악했습니다. 자신의 약점을, 그것도 스스로도 거의 잊고 있었던 옛 상처를 상대가 정확하게 노리고 들어올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겁니다. 모용설은 황급히 자세를 바꾸어 공격을 피했지만 그로 인해 애써 끌어모았던 한월신공의 기세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허공에 떠있던 얼음 파편들이 힘을 잃고 우수수 바닥으로 떨어졌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쉬익! 두 사람의 싸움을 비웃기라도 하듯 등 뒤의 지붕 위에서 섬뜩한 파공성과 함께 검은 독침 수십 개가 비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강무영과 모용설 두 사람 모두를 노린 기습이었습니다. 기가 막힌 타이밍이었죠. 모용설의 기세가 무너지고 강무영이 모든 힘을 소진한 바로 그 순간을 노린 겁니다. 강무영은 본능적으로 몸을 굴려 독침을 피했지만 이미 지칠 대로 지친 몸은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몇 개의 독침이 팔에 스치고 말았죠. 모용설 역시 검을 휘둘러 날아오는 독침을 모두 쳐냈지만 그녀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굳어 있었습니다. 숨어 있었군. 어리석은 놈들. 지붕 위로 검은 그림자 하나가 유령처럼 스르륵 내려섰습니다. 이전의 혼천교 무리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짙고 음습한 살기를 온몸에 두른 자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반쯤 썩어 문드러져 있었고 손에는 사람의 뼈로 만든 듯한 섬뜩한 피리가 들려 있었죠. 정무맹의 빙설선자. 그리고 이름 모를 방해꾼. 교주님의 물건을 두고 너희끼리 싸우다니. 참으로 가상하구나. 남자의 목소리는 마치 독사 같았고 그의 등장과 함께 마을 전체에 역겨운 악취가 퍼져나갔습니다. 혼천교의 상급 간부이자 시체를 조종하는 사수를 부린다는 여콘사였습니다. 그가 손에 든 피리를 입에 가져가 불기 시작하자 더욱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까 강무영과 모용설의 손에 쓰러졌던 혼천교 무리들의 시체가 뼈마디가 꺾이는 기괴한 소리를 내며 비틀거리며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눈은 풀려 있었고 움직임은 뻣뻣했지만 그들의 손에는 여전히 날카로운 무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여콘사는 강무영과 모용설이 싸우다 지치기를 기다려왔던 겁니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 했던 것이죠. 모용설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일단 저놈부터 처리한다. 내 놈과의 계산은 그 후에 하지. 그러시든가. 나도 저런 역겨운 놈이랑 엮이는 건 사양이니까. 강무영은 팔에 박힌 독침을 이빨로 뽑아내며 대꾸했습니다. 이렇게 적의 적은 동지가 되는 기묘한 동행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으로 등을 맞대고 섰습니다. 한쪽은 강호의 질서를 상징하는 정파의 후계자, 다른 한쪽은 돈 때문에 위험한 의뢰에 휘말린 변방의 해결사. 어울리지 않는 두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서로의 등 뒤를 맡길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여콘사의 피리 소리가 더욱 기괴하게 울려 퍼지자 살아있는 시체들이 일제히 두 사람을 향해 달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살아있을 때보다 훨씬 더 예측 불가능하고 끔찍한 공격 앞에 두 사람의 운명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시체들과의 싸움은 그야말로 지옥되었습니다. 베어도 쓰러지지 않고 고통을 느끼지도 못하는 시체들은 그저 여콘사의 피 소리에 맞춰 맹목적으로 달려들 뿐이었죠. 모용설의 설화검법이 시체들을 얼려 부숴버리면 강무영은 그 틈을 파고들어 시체들의 움직임을 봉쇄하고 여콘사에게 접근할 길을 열었습니다. 내 놈의 검은 변칙적이지만 쓸모가 없진 않군. 모용설이 냉랭하게 말했습니다. 칭찬인지 비난인지 알 수 없는 말이었죠. 그쪽이야말로 꽁꽁 얼리기만 할 줄 알았더니 벨 줄도 아는군 그래. 강무영도 지지 않고 받아쳤습니다.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두 사람의 자존심 대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들의 호흡은 점점 더 잘 맞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모용설이 정면에서 화려하고 강력한 검법으로 적의 시선을 끌면 강무영은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약점을 파고들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함께 수련한 동료처럼 말이죠. 여콘사는 그 모습에 초조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자신이 불리해질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여콘사는 비장의 술을 꺼내 들었습니다. 피리 소리가 더욱 날카롭고 기괴하게 바뀌자 시체들이 갑자기 스스로의 몸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펑! 펑! 폭발과 함께 시체들 몸속에 있던 검은 독액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땅에 닿은 독액은 풀과 나무를 순식간에 시들게 만들 정도로 맹독이었습니다. 피해! 강무영이 소리치며 모용설을 밀치고 함께 몸을 날렸습니다. 두 사람은 간발의 차로 독액 세례를 피했지만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여콘사는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교주님께 보고해야겠군. 만상심결의 조각이 예상치 못한 자의 손에 들어갔다고 말이다. 음습한 목소리만이 허공에 메아리쳤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마을에는 처참한 흔적만이 남았습니다. 강무영은 독침에 스쳤던 팔의 상처를 움켜쥐었습니다. 독이 퍼지기 시작했는지 머리가 어지럽고 숨이 가빠왔죠. 어리석긴. 그 정도 독은 해독할 수 있다. 모용설은 퉁명스럽게 말하며 품에서 작은 약병을 꺼내 강무영에게 던져주었습니다. 정무맹에서 만든 최고급 해독단이었습니다. 강무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약을 삼켰습니다. 일단 살고 봐야 했으니까요. 고맙다는 말은 안 하겠소. 들을 생각도 없었다. 짧은 대화가 오간 후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용설은 폐허가 된 마을을 둘러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것이 혼천교가 말하는 자유의 대가다. 무질서가 낳은 파괴일 뿐이지.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분노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무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혼천교의 잔혹함을 직접 목격한 지금 품속의 족자가 단순한 물건이 아님을 다시 한번 실감했죠. 날이 밝자 두 사람은 말없이 수도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물론 동행이라기보다는 모용설이 강무영을 감시하며 호송하는 것에 가까웠습니다. 둘 사이의 거리는 항상 한 자루 길이만큼 떨어져 있었고 대화는 거의 없었죠. 하지만 강무영은 알고 있었습니다. 모용설이 자신을 보는 눈빛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것을요. 처음의 경멸과 적의 대신 이해할 수 없는 존재를 바라보는 듯한 의심과 호기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며칠을 더 여행하던 중 두 사람은 좁은 산길에서 끔찍한 광경과 마주쳤습니다. 부서진 마차, 나뒹구는 짐들, 그리고 처참하게 살해당한 상인들의 시체. 또다시 혼천교의 소행이었습니다. 모용설은 시신들을 살피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흑풍대의 솜씨다. 며칠 전 내가 상대했던 놈들이지. 놓친 놈들이 이쪽으로 와서 행패를 부린 모양이군. 그런데 강무영은 다른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시신들 사이에서 작은 천 조각을 발견하고는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비단에 정교하게 수놓아진 나비 문양, 어린아이의 옷에서 떨어진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 주변에 아이가 있었을지도 모르오. 강무영의 말에 모용설은 코웃음 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살아남았을 리가. 시신이나 수습하고 갈 길을 가야 한다. 하지만 강무영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는 짐승의 감각 같은 것으로 주변의 흔적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짓밟힌 풀의 방향, 바위에 남은 희미한 손자국, 그리고 마침내 덤불 속에 숨겨진 작은 동굴을 발견했습니다. 동굴 안에는 겁에 질려 서로를 부둥켜 안고 있는 두 아이가 있었습니다. 혼천교가 들이닥쳤을 때 부모가 필사적으로 숨겨준 것이었죠. 강무영이 아이들을 안심시키고 밖으로 데리고 나오자 모용설의 표정은 복잡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대의와 명분을 쫓느라 눈앞의 작은 생명을 보지 못했던 겁니다. 반면 강무영은 그저 본능적으로 사람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만으로 움직였을 뿐입니다. 정무맹의 규율에 따르면 이 아이들을 가장 가까운 관아에 인계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모용설은 말을 멈추고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는 결심한 듯 말했죠. 관아까지는 거리가 너무 멀다. 다음 마을까지만
우리가 데리고 가도록 하지. 그것은 모용설이 처음으로 자신의 신념이 아닌 인간적인 판단을 내린 순간이었습니다. 강무영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얼음벽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여정이 순탄할 리 없었죠. 그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산길을 벗어나려 할 때 나무 그림자 속에서 수십 개의 검은 눈동자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놓쳤던 흑풍대의 잔당들이 복수를 위해 다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시체들과의 사투가 끝난 마을에는 역겨운 악취와 처참한 파괴의 흔적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역혼사가 사라진 자리를 채우는 것은 어색하고도 무거운 침묵이었죠. 강무영은 팔에 박혔던 독침의 상처를 움켜쥐었습니다. 독이 퍼지기 시작했는지 머리가 어지럽고 숨이 가빠왔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정말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리석긴. 그 정도 독은 해독할 수 있다. 모용설은 퉁명스럽게 말하며 품에서 작은 옥으로 만든 약병을 꺼내 강무영에게 던져주었습니다. 모용세가에서 비밀리에 전해지는 최고급 해독단, 빙옥단이었습니다. 강무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저 차가운 여인의 동정심에 기댄다는 것이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지만 지금은 살고 봐야 했으니까요. 그는 묵묵히 해독단을 삼켰습니다. 약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불타는 듯했던 상처, 부위에서부터 서늘한 기운이 퍼져나가며 고통이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안 하겠소. 들을 생각도 없었다. 목숨 빚은 나중에 다른 것으로 갚으면 될 테니. 짧은 대화가 오간 후 다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용설은 폐허가 된 마을을 둘러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이것이 혼천교가 말하는 자유의 대가다. 무질서가 낳은 파괴일 뿐이지. 저들은 강호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병들게 하고 있을 뿐이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분노와 함께 흔들림 없는 신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무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혼천교의 잔혹함을 직접 목격한 지금 품속의 족자가 단순한 물건이 아님을, 그리고 이 여정이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과도 얽혀 있음을 다시 한번 실감했죠. 날이 밝자 두 사람은 말없이 수도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물론 동행이라기보다는 모용설이 강무영을 감시하며 호송하는 것에 가까웠습니다. 둘 사이의 거리는 항상 검 한 자루 길이만큼 떨어져 있었고 모용설의 손은 언제든 검을 뽑을 수 있도록 손잡이 근처를 떠나지 않았죠. 강무영은 그런 그녀의 모습을 곁눈질하며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융통성이라고는 약에 쓰려도 찾아볼 수 없는 여자로군. 저런 사람이 어떻게 강호를 이끌어갈 후계자란 말인가. 하지만 강무영은 알고 있었습니다. 모용설이 자신을 보는 눈빛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것을요. 처음의 경멸과 적의 대신 이해할 수 없는 존재를 바라보는 듯한 의심과 호기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특히 자신이 혼천교 무인과 싸울 때 보여주었던 기묘한 움직임과 모용설, 자신의 약점을 꿰뚫어 보았던 그 순간을 그녀는 결코 잊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며칠을 더 여행하던 중 두 사람은 좁은 산길에서 끔찍한 광경과 마주쳤습니다. 부서진 마차, 사방에 흩어져 약탈당한 짐들, 그리고 처참하게 살해당한 상인들의 시체. 핏물이 채 마르지 않은 것을 보아 불과 몇 시간 전에 벌어진 참극이었습니다. 또다시 혼천교의 소행이었죠. 모용설은 시신들을 살피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흑풍대의 솜씨다. 며칠 전 내가 상대했던 놈들이지. 놓친 놈들이 이쪽으로 와서 행패를 부린 모양이군. 흩어진 잔당들을 처리하는 것도 정무맹의 임무다. 그녀는 마치 당연한 과업을 처리하듯 시신들 사이에서 혼천교가 남긴 흔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강무영은 다른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륙의 현장 속에서 어울리지 않는 아주 작은 것을 발견했죠. 시신들 사이에서 작은 비단 1000조각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값비싼 비단에 서툰 솜씨로 정교하게 수놓아진 노란 나비 문양, 어린아이의 옷에서 떨어진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 주변에 아이가 있었을지도 모르오. 강무영의 말에 모용설은 코웃음 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살아남았을 리가. 살아있었다 해도
이미 마적이나 굶주린 짐승의 밥이 되었을 게다. 시신이나 수습하고 갈 길을 가야 한다. 우리의 임무는 족자를 안전하게 옮기는 것이지. 길 잃은 아이를 찾는 것이 아니야. 그녀의 말은 냉정했지만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강무영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는 짐승의 감각 같은 것으로 주변의 흔적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짓밟힌 풀의 방향, 바위에 남은 희미한 손자국, 그리고 무엇보다 공기 중에 아주 미세하게 섞여 있는 피 냄새가 아닌 다른 종류의 공포의 냄새. 쓸데없는 시간 낭비다. 어서. 모용설이 그를 재촉하려던 순간 강무영이 그녀의 입을 막고 덤불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잠시 후 일단의 무리들이 욕설을 내뱉으며 그들이 있던 자리를 지나쳐 갔습니다. 바로 흑풍대의 잔당들이었죠. 그들은 혹시라도 살아남은 자가 있을까 하여 주변을 수색하고 있었던 겁니다. 잔당들이 사라지자 모용설의 표정은 복잡 미묘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만약 강무영이 아이의 흔적을 찾지 않고 그대로 길을 떠났다면 매복하고 있던 저들과 마주쳤을 것이고 또다시 힘겨운 싸움을 벌여야 했을 겁니다. 강무영의 쓸데없는 동정심이 역설적으로 그들의 목숨을 구해준 셈이었습니다. 강무영은 아무 말 없이 자신이 발견한 흔적을 따라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덩굴로 교묘하게 가려진 작은 동굴을 발견했죠. 동굴 안은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겁에 질린 두 쌍의 눈동자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부둥켜 안고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며 떨고 있는 두 아이. 혼천교가 들이닥쳤을 때 그들의 부모가 필사적으로 이곳에 숨겨준 것이었습니다. 강무영이 아이들을 안심시키고 밖으로 데리고 나오자 모용설은 차마 아이들의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대의와 명분을 쫓느라 눈앞의 작은 생명을 보지 못했던 겁니다. 반면 강무영은 그저 본능적으로 사람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만으로 움직였을 뿐입니다. 강무영의 협의는 책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자체에 녹아 있었던 겁니다. 정무맹의 규율에 따르면 이 아이들을 가장 가까운 관아에 인계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모용설은 말을 멈추고 잠시 고민했습니다. 관아까지는 좋기 사나흘은 걸리는 거리. 그 과정에서 또 어떤 위험과 마주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결심한 듯 말했죠. 관아까지는 거리가 너무 멀다. 다음 마을까지만 우리가 데리고 가도록 하지. 그것은 모용설이 처음으로 자신의 신념이 아닌 인간적인 판단을 내린 순간이었습니다. 강무영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얼음벽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여정이 순탄할 리 없었죠. 그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산길을 벗어나려 할 때 나무 그림자 속에서 수십 개의 검은 눈동자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사냥감을 놓친 굶주린 늑대 때 아이들을 찾기 위해 다시 돌아온 흑풍대의 잔당들이 복수를 위해 서서히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빙설선자, 내년 때문에 우리 형제들이 죽었다. 오늘 여기서 그 빚을 갚아주마. 숲의 정적을 깨는 것은 악에 바친 고함 소리였습니다. 나무 그림자 속에서 20명이 넘는 사내들이 일제히 모습을 드러냈죠. 그들은 바로 며칠 전 모용설에게 동료를 잃었던 혼천교 흑풍대의 잔당들이었습니다. 복수심에 불타는 그들의 눈은 짐승처럼 번뜩였고 온몸에서는 동료의 피 냄새와 섞인 지독한 살기가 풍겨나왔습니다. 순식간에 강무영과 모용설, 그리고 두 아이는 완벽하게 포위되고 말았습니다. 골치 아프게 됐군. 강무영은 아이들을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그의 손은 어느새 검 손잡이를 단단히 쥐고 있었죠. 등 뒤에서 느껴지는 아이들의 미세한 떨림이 그의 신경을 더욱 날카롭게 만들었습니다. 모용설은 이미 검을 뽑아들고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쓸데없는 동정심이 부른 결과다. 내가 아이들을 찾지 않았다면 그냥 지나갈 수 있었을 것을. 그럼 저 아이들이 굶어 죽는 걸 보고만 있으란 말이오? 그게 당신들이 말하는 정무맹의 협의인가? 대의를 위해선 작은 희생이 따르는 법이다. 감정에 휩쓸려 더 큰 것을 놓치는 것이야말로 어리석은 짓이지. 두 사람의 가치관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강무영에게는 눈앞의 생명이 무엇보다 중요했고, 모용설에게는 강호 전체의 질서라는 대의가 우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들의 신념을 논하며 말싸움을 할 때가 아니었죠. 적들이 사방에서 동시에 덮쳐왔습니다. 이번 싸움은 이전과는 양상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이들을 보호해야 했기에 두 사람은 한자리에 발이 묶인 채 싸워야만 했습니다. 강무영은 아이들을 등 뒤에 두고 방어적인 자세를 취했고, 모용설은 그 앞에 서서 밀려드는 적들을 막아내는 형태가 되었죠. 하지만 모용설의 화려한 설화검법은 넓은 공간에서 유려하게 펼쳐지며 적을 압도할 때 그 위력이 극대화되는 무공이었습니다.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그것도 등 뒤를 신경 쓰며 싸우기에는 여러모로 제약이 많았죠. 챙, 채챙, 칼날 부딪히는 소리가 쉴 새 없이 울려 퍼졌습니다. 모용설의 검이 눈꽃을 흩뿌리며 적들의 공세를 막아냈지만 흑풍대 무리들은 끈질겼습니다. 그들은 모용설을 정면으로 상대하는 것이 무리라는 것을 알고 교묘하게 사각을 노리거나 아이들이 있는 쪽으로 공격을 흘리며 두 사람을 괴롭혔습니다. 젠장, 끝이 없군. 강무영이 외쳤습니다. 그의 검이 옆에서 파고드는 적의 창을 쳐내고 다른 쪽에서 날아오는 칼날을 막아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적들은 죽여도 계속해서 빈틈을 파고들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적들 중 하나가 비열하게 웃으며 품속에서 작은 대나무 통을 꺼내 들었습니다. 빙설선자, 내년이 아끼는 그 대의가 얼마나 하찮은지 보여주마. 사내는 대나무 통의 마개를 뽑아 아이들을 향해 힘껏 뿌렸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검붉은 연기, 즉 맹독이었습니다. 안 돼. 모용설이 경악하며 아이들을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소매를 휘둘러 강력한 내공으로 동물을 쳐내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이들은 미처 피하지 못하고 동물을 마신 채 콜록거리며 바닥에 써졌습니다. 분노한 모용설의 눈에서 전과는 다른 활활 타오르는 불꽃 같은 살기가 터져 나왔습니다. 내 놈들. 그녀의 검, 설화가 분노에 찬 용처럼 울부짖으며 동물을 뿌린 자를 향해 뻗어나갔습니다. 설화검법 중에서도 가장 위력적이고 파괴적인 초식, 빙하폭렬. 검 끝에서 폭발한 거대한 냉기가 사내를 순식간에 거대한 얼음 덩어리로 만들어버렸고, 그 얼음은 산산조각 나며 주변의 적들까지 휩쓸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한 번의 분노 표출은 치명적인 빈틈을 만들었습니다. 모용설의 마음이 흔들리자 완벽했던 검법에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흑풍대의 우두머리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다. 저 계집의 심장을 꿰뚫어라. 세 명의 무리가 동시에 모용설의 등 뒤를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강무영이 필사적으로 그들을 막으려 했지만 다른 적들에게 발이 묶여 한 발 늦고 말았죠. 이대로 가다간 모두 죽는다. 강무영은 절박해졌습니다. 옆구리의 상처는 다시 벌어져 피가 흘렀고 호흡은 턱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바로 그 극한의 순간,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 느껴지는 바로 그 찰나에 강무영의 머릿속에 또다시 꿈속 스승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진정한 검이란 모든 것을 담아내는 그릇과 같은 것이다. 그릇, 담아낸다. 그게 대체 무슨 뜻이란 말인가? 베고 찌르는 것이 검의 본질이 아니란 말인가? 혼란스러운 머릿속으로 주변의 모든 것들이 소음처럼 밀려 들어왔습니다. 적들의 거친 숨소리, 칼날이 바람을 가르는 소리, 나무잎이 흔들리는 소리, 분노에 찬 모용설의 내공이 폭주하는 소리, 그리고 독에 중독되어 희미해져 가는 아이들의 약한 심장박동 소리까지. 그 모든 것이 뒤섞여 머리가 터져버릴 것 같았던 순간, 강무영은 역설적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이기겠다는 생각, 살아남겠다는 생각, 지켜야 한다는 생각까지도 그저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기묘하게도 세상이 더욱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온몸으로 느끼는 세상이었습니다. 모든 움직임에는 흐름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바람의 흐름, 적들의 공격 궤적, 심지어 모용설의 불안정한 내공의 흐름까지도. 그것들은
마치 어두운 강물을 흐르는 수십 개의 물줄기처럼 보였습니다. 어떤 물줄기는 거세고 어떤 물줄기는 약했으며 그 물줄기들이 서로 부딪히고 얽히는 지점들이 존재했습니다. 강무영의 눈에 모용설의 등 뒤를 노리는 세 개의 물줄기와 그들을 막기에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신의 물줄기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는 다른 흐름이 있었습니다. 바로 분노로 인해 폭주하고 있는 모용설의 거대한 내공의 흐름. 그 흐름을 아주 조금만, 아주 살짝만 비틀어준다면 모용설, 정신 차리고 내 말대로 움직여. 강무영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냉소적인 톤이 아닌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모용설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등 뒤에서 느껴지는 서늘한 살기에 반사적으로 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왼쪽으로 세 걸음 물러나서 아래를 찔러. 왼쪽. 그쪽에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모용설의 몸은 이성적인 판단보다 강무영의 외침에 먼저 반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왼쪽으로 세 걸음 물러나며 검을 아래로 내리찔렀습니다. 그러자 거짓말처럼 땅 속에 몸을 숨기고 흙을 파며 기습을 노리던 적의 정수리를 그녀의 검이 정확하게 꿰뚫었습니다. 만약 그대로 서 있었다면 발밑에서 솟아난 칼에 발목을 잃었을지도 모를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번엔 오른쪽으로 몸을 돌리면서 검을 휘둘러 최대한 크게. 모용설은 경악할 틈도 없이 그의 다음 지시에 따랐습니다. 오른쪽으로 몸을 돌려 검을 휘두르자 나뭇가지에 교묘하게 몸을 숨기고 암기를 날리려던 암살자 둘이 비명과 함께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모용설의 표정은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강무영은 마치 전장의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신이라도 된 것처럼 적들의 움직임을 완벽하게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강무영은 눈을 감은 채 계속해서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의 지시는 단순했지만 항상 적의 허를 찌르는 가장 정확한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두 걸음, 검을 세 번 휘둘러. 위, 중간, 아래 순서다. 뒤로 반보 물러나면서 검을 회수해. 놈의 칼이 내 검을 스치게 놔둬. 강무영은 더 이상 자신의 검으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모용설이라는 가장 날카로운 검을 가장 효율적으로 움직이게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강무영이 눈이 되고 모용설이 검이 된 완벽한 합. 모용설은 처음 느껴보는 감각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의 의지가 아닌 타인의 목소리에 몸을 맡긴 채 검을 휘두르는 경험. 굴욕적일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검은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롭고 강력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물길을 따라 헤엄치는 물고기처럼 최소한의 힘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흑풍대의 잔당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자신들의 모든 공격이 마치 거울에 비친 것처럼 간파당하고 오히려 역습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모용설은 마치 등 뒤에도 눈이 달린 괴물처럼 보였을 겁니다. 결국 전의를 상실한 그들은 비명을 지르며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치열했던 싸움이 끝나고 숲에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모용설은 거친 숨을 헐떡이며 여전히 눈을 감고 있는 강무영을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비 오듯 흘렀고 온몸은 탈진한 듯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방금 그가 보여준 능력은 엄청난 정신력을 소모하는 행위임이 분명했습니다. 방금 대체 어떻게 한 거지? 그녀의 목소리에서는 평소의 냉정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순수한 경의와 의문만이 담겨 있었죠. 강무영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 자신도 방금 일어난 일이 꿈만 같았죠. 눈을 뜨자마자 흐름은 사라지고 다시 피 냄새와 고통으로 가득한 현실이 그를 덮쳐왔습니다. 손을 들어 자신의 손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여전히 평범한 해결사의 투박한 손일 뿐이었습니다. 나도 모르겠소. 그냥 보였어. 모든 게 어디로 움직여야 하고 어디를 찔러야 하는지 그냥 알 수 있었소. 강무영은 대답하며 쓰러진 아이들에게 다가가 맥을 짚었습니다. 다행히 약한 독이라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빨리 해독을 하지 않으면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용설은
강무영에게서 시선을 뗄 수 없었습니다. 변방에 이름 없는 해결사, 근본 없는 검법을 쓰는 사내. 하지만 방금 그가 보여준 능력은 정무맹의 그 어떤 고수에게서도 본 적 없는 기이하고도 심오한 경지였습니다. 그것은 무공의 강함을 넘어 전장의 판도 자체를 읽는 해안에 가까웠습니다. 그의 정체는 대체 무엇일까? 그리고 그가 목숨처럼 지키는 저 족자에는 대체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 모용설의 마음속에 있던 의심의 씨앗은 이제 거대한 호기심과 알 수 없는 기대로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의 위험한 여정은 이제 막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강무영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모용설이 믿어왔던 강호의 질서와 힘의 논리를 뿌리부터 뒤흔들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어둠이 내린 숲은 낮의 혈투를 언제 겪었냐는 듯 기만적인 평온함에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기 중의 감도는 비릿한 피 냄새와 아직 채 식지 않은 시신들이 드리운 섬뜩한 그림자는 방금 전까지 이곳이 생과 사의 경계였음을 뚜렷하게 증명하고 있었죠. 모닥불의 희미한 온기만이 살아남은 자들의 존재를 알리는 유일한 증표였습니다. 강무영은 아무 말 없이 쓰러진 아이들의 상처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해독단을 먹여 돕기는 어느 정도 제압했지만 아이들의 숨소리는 여전히 가늘고 불규칙했습니다. 그의 손길은 투박했지만 신중하고 또 익숙했죠. 변방에서 험한 일을 도맡아 하던 시절, 독사에게 물리거나 독초에 중독된 마을 사람들을 돌봐주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손은 검을 쥘 때와는 완전히 다른 생명을 어루만지는 부드러움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런 강무영의 뒷모습을 모용설은 복잡한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그야말로 혼돈 그 자체였죠. 불과 몇 시간 전, 저 사내는 마치 전장의 신처럼 모든 것을 꿰뚫어보며 자신을 이끌었습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연마한 모용세가의 검법이 저 사내의 입에서 나오는 몇 마디 말에 의해 완성되는 듯한 기묘한 감각. 그것은 경이로움인 동시에 그녀가 쌓아올린 모든 것을 부정당하는 듯한 자괴감이기도 했습니다. 대체 정체가 무엇이지? 저 기묘한 능력은 무공이라 할 수 없다. 내공의 흐름도 초식의 기세도 아니었어. 그렇다고 사술이라기엔 너무나도 정교하고 이치에 맞았지. 마치 물이 흐를 길을 미리 알고 있는 것처럼, 바람이 불 방향을 읽는 것처럼 전장의 모든 기운을 꿰뚫어보고 있었어. 모용설의 신념 체계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배운 강호의 법칙은 단순하고 명쾌했습니다. 강한 문파에서, 뛰어난 스승 밑에서 올바른 신법을 익혀야만 고수가 될 수 있다. 변방에 이름 없는 해결사가, 그것도 근본 없는 검법을 쓰는 자가 자신조차 이해할 수 없는 경지를 보여준다는 것은 그녀의 세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강무영의 존재 자체가 정무맹이 쌓아 올린 질서와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 독, 단순한 독이 아니군. 침묵을 깬 것은 모용설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의 낯빛을 살피며 말했죠. 정무맹의 의술에도 조예가 깊었던 모용설은 비록 해독단으로 급한 불은 껐지만 아이들의 몸속에 남은 잔독이 심상치 않음을 간파했습니다. 흑풍대 놈들이 쓰는 독은 보통 짐승의 독이나 광물독을 섞어 만드는데 이건 달라. 마치 여러 독초의 기운이 뒤섞여 서로를 증폭시키는 듯한 아주 교활한 독이야. 모용설은 품에서 몇 가지 약재를 더 꺼내 아이들에게 먹여보았지만 아이들의 상태는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세한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죠. 그녀의 얼굴에 처음으로 초조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강호의 그 어떤 강적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던 빙설선자가 힘없는 아이들의 고통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던 겁니다. 그때 조용히 아이들을 살피던 강무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칠보운절향이라는 독이요. 모용설의 시선이 강무영에게로 향했습니다. 처음 듣는 이름의 독이었습니다. 정무맹의 정보망에도 기록되지 않은 생소한 이름이었죠. 7가지 독초를 말려 섞은 가루인데 각각의 독성은 강하지 않지만 함께 사용하면 그 기운이 뒤섞여 해독을 극도로 어렵게 만들지. 독이 다른 독을 숨겨주고 또 다른 독이 그 독을 증폭시키는 방식이라오.
주로 남쪽 밀림의 소수 부족들이 암살에 사용한다고 들었소. 이런 변방까지 흘러들어 올 줄은 몰랐는데 강무영의 설명에 모용설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해독할 방법은? 방법은 하나뿐이요. 이 독을 중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약초는 이 독을 만드는 7가지 독초 중 하나인 월광초라는 풀이지. 역설적이게도 독을 만드는 재료가 곧 해독제인 셈이요. 하지만 그 풀은 달빛이 가장 잘 드는 깎아지른 절벽, 그늘진 바위 틈에서만 자라는 아주 까다로운 놈이요. 그 말을 들은 모용설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지금은 한밤중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런 절벽을 찾아 약초를 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설령 찾는다 해도 언제 혼천교의 잔당이 다시 나타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리를 비우는 것은 위험천만한 행동이었죠. 내일 아침이 오기 전에 약초를 구하지 못하면 아이들은 평생 다리를 절거나 말을 더듬는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야 할 거요. 강무영의 마지막 말은 모용설의 마음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대의를 위한 작은 희생. 그녀가 입버릇처럼 되뇌던 그 말이 지금 이 순간만큼은 공허한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자신의 판단, 착오로 아이들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죄책감이 그녀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결국 모용설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내가 여기서 아이들을 지키겠다. 내가 약초를 구해오도록. 그것은 모용설이 강무영에게 내리는 첫 번째 부탁이었습니다. 감시와 불신으로 가득했던 관계에서 처음으로 싹튼 작은 신뢰의 씨앗이었죠. 강무영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품속의 자단나무 함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죠. 내가 돌아오지 못하면 이 함은 당신이 알아서 처리하시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는 비장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모용설은 대답 대신 강무영이 건넨 자단나무 함을 말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차갑고 묵직한 나무의 감촉이 마치 두 사람의 위태로운 운명처럼 느껴졌습니다. 강무영은 짐승처럼 밤의 숲을 내달렸습니다. 그의 감각은 어둠 속에서 더욱 예민하게 살아났죠. 스승과 함께 산속에서 살던 시절, 해가 지면 세상은 또 다른 얼굴을 보여준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는 눈에 의지하는 대신 바람의 냄새와 땅의 기운, 그리고 밤이슬에 맺힌 풀의 향기로 길을 찾았습니다. 달빛이 드는 절벽, 그늘진 바위 틈. 스승은 강무영에게 검술뿐만 아니라 자연 속에서 살아남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어떤 풀이 약이 되고 어떤 버섯에 독이 있는지. 그의 가르침은 정파의 무학처럼 체계적이진 않았지만 언제나 명확하고 실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들은 마치 오래된 책의 구절처럼 강무영의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한참을 헤맨 끝에 강무영은 마침내 약초를 찾았습니다. 그의 말대로 아찔한 높이의 절벽 중턱, 사람의 발길이 닿기 힘든 바위 틈에서 은은한 달빛을 받아 푸르게 빛나는 작은 풀, 바로 월광초였습니다. 하지만 약초를 캐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절벽은 이끼 때문에 미끄러웠고 손을 짚을 만한 곳도 마땅치 않았죠. 한번 발을 헛디디면 그대로 천길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져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었습니다. 강무영은 허리에 맨 밧줄을 바위 틈에 단단히 고정하고 조심스럽게 절벽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온 신경이 손끝과 발끝에 집중되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의 등 뒤에서 소리 없는 바람처럼 검은 그림자 하나가 덮쳐왔습니다. 내 놈의 목숨, 여기서 끝이다. 혼천교의 암살자였습니다. 흑풍대의 잔당 중에서도 가장 교활하고 끈질긴 놈이 복수를 위해 강무영을 홀로 뒤쫓아 온 것이었습니다. 절벽에 매달린 무방비 상태의 강무영에게 암살자의 비수는 치명적인 위협이었습니다. 강무영은 본능적으로 몸을 비틀어 공격을 피했지만 그 바람의 밧줄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몸이 허공으로 기우는 절체절명의 순간, 강무영은 떨어지는 와중에도 절벽의 바위 틈을 필사적으로 붙잡았습니다. 손톱이 부서지고 손바닥이 찢겨나가는 끔찍한 고통이 밀려왔죠. 발버둥 쳐봐야 소용없다. 얌전히 죽어라. 암살자는 비웃으며 강무영의 손을 향해 비수를 내리꽂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한 그 순간,
강무영의 머릿속에 다시 한번 섬광처럼 그 감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흐름. 그는 자신을 덮쳐오는 암살자의 움직임에서 흐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매달린 이 절벽의 흐름, 심지어는 밤바람의 흐름까지도. 그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듯 붙잡고 있던 바위에서 스스로 손을 놓았습니다. 암살자의 눈이 당혹감으로 커졌습니다. 목표가 스스로 죽음을 택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 하지만 강무영은 떨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절벽을 박차고 몸을 날려 바로 아래 튀어나온 다른 바위를 밟고 다시 솟구쳐 올랐습니다. 마치 절벽을 평지처럼 뛰어다니는 신기에 가까운 움직임이었죠. 순식간에 암살자의 등 뒤를 잡은 강무영의 검이 번개처럼 허공을 갈랐습니다. 암살자는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어둠 속으로 떨어져 내렸습니다. 강무영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다시 절벽에 몸을 기댔습니다. 방금 자신이 보여준 움직임은 그 자신도 믿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무공의 경지를 넘어선 마치 자연과 하나가 된 듯한 감각. 품속의 자단나무 함이 이 모든 기이한 변화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그는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모닥불 앞에서 아이들을 지키던 모용설은 깊은 상념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앞에 놓인 자단나무 함을 내려다보았죠. 강무영이 목숨처럼 지키는 물건, 혼천교가 혈안이 되어 쫓는 물건, 그리고 정무맹이 그토록 되찾으려 하는 물건. 만상심결, 세상의 모든 무공의 원리를 담고 있다는 전설의 신법. 저 안에 정말 그런 것이 들어있을까? 그녀는 강무영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발현되는 기묘한 능력, 상대의 허점을 꿰뚫어 보고 심지어 절벽을 평지처럼 뛰어다니는 움직임. 어쩌면 강무영은 저 함 안에 든 만상심결의 영향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받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며 뒤척였습니다. 모용설은 자신도 모르게 아이의 이마에 손을 얹어 열을 살폈습니다. 차갑기만 하던 그녀의 손길에 아주 희미한 온기가 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대의와 명분이라는 거대한 이름 아래 가려져 있던 그녀 안에 인간적인 감정이 조금씩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것이죠.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올 무렵 숲의 어둠을 뚫고 한 인형이 나타났습니다. 온몸은 상처투성이었지만 그의 손에는 푸른빛을 띤 약초가 한 움큼 들려 있었죠. 강무영이었습니다. 모용설은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안도감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구해왔군. 약속은 지켜야 하니까. 짧은 대화였지만 그 안에는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강무영은 능숙하게 월광초를 지식여 아이들의 상처에 바르고 즙을 내어 먹였습니다. 그러자 거짓말처럼 아이들의 가쁜 숨소리가 점차 안정을 되찾고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소동이 끝나고 두 사람은 다시 모닥불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그 침묵은 더 이상 불신과 저기로 가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로에 대한 의문과 함께 위험을 헤쳐나온 동료로서의 기묘한 유대감이 그 공간을 채우고 있었죠. 침묵을 먼저 깬 것은 모용설이었습니다. 수도까지 동행하지. 강무영이 의아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자 모용설은 짐짓 퉁명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오해는 마라. 저 족자가 무사히 목적지까지 도착하는지 감시해야 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 그리고 너라는 변수도. 그것은 그녀가 내릴 수 있는 최선의 타협이자 인정이었습니다. 강무영을 더 이상 좀도둑이나 적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길을 가야 할 동행으로 인정한 것이죠. 강무영은 피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마음대로 하시든가. 댁 같은 고수가 호의 노릇을 해준다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지. 그렇게 두 사람의 위험한 여정은 새로운 막을 열었습니다. 단순한 감시와 추격의 관계를 넘어 서로의 등을 맡겨야 하는 운명의 동반자로서 말입니다. 동이 트는 아침 햇살이 상처 입은 두 사람의 얼굴과 그들 사이에 놓인 자단나무 함을 고요히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함 안에 든 거대한 운명이 두 사람을 어디로 이끌어갈지는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요란한 소음이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그들을 덮쳤습니다. 마차 바퀴 구르는 소리, 좌판을 벌인 상인들의 목청 터져라 외치는 호객행위, 비단옷을 입은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웃음소리와 위험 있는 관료들의 행차를 알리는 우렁찬 벽제 소리까지 지금까지의 여정에서 겪었던 숲의 정적이나 작은 마을의 소란과는 차원이 다른 살아 숨쉬는 거대한 생명체와도 같은 소음이었죠. 며칠 밤낮을 달려 마침내 도착한 신왕조의 수도 신도. 구름을 찌르듯이 솟아오른 거대한 성문 앞에 선 강무영과 모용설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촌뜨기처럼 굴지 마라. 쓸데없는 시선을 끌어서 좋을 것 없으니. 모용설이 먼저 입을 열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도 희미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곳은 그녀에게 익숙한 곳이면서도 동시에 정무맹과 모용세가라는 이름의 무게가 고스란히 짓누르는 감옥과도 같은 곳이었으니까요. 그녀의 어깨는 자신도 모르게 평소보다 굳어 있었습니다. 강무영은 그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경계와 호기심 어린 시선들을 애써 무시했습니다. 낡은 무복과 먼지 쌓인 얼굴, 그리고 무엇보다 몸에 밴 야생의 기운은 수도의 번화함과 기묘한 이질감을 만들어내고 있었죠. 변방의 해결사에게 수도의 화려함은 그저 그림의 떡일 뿐, 오히려 음습한 골목길에 숨어 있을 위험의 냄새가 더욱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수도로 들어가기 전 두 사람은 근처의 작은 마을에 들러 부모를 잃은 아이들을 맡길 만한 곳을 수소문했습니다. 다행히 아이들의 먼 친척이 그 마을에 살고 있었고 팍팍한 살림살이에도 불구하고 핏줄을 외면하지는 못하는 인정은 남아 있었죠. 두 사람은 가진 돈을 털어 넉넉한 정착금을 쥐어주며 아이들과 작별을 고했습니다. 아이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강무영의 옷자락을 놓지 않았지만 강무영은 그저 아이들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 줄 뿐이었습니다. 정처 없는 여정에 아이들을 계속 끌어들일 수는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그 짧은 만남이 남긴 온기는 그러나 두 사람의 얼어붙은 마음속에 아주 작은 불씨를 남겨놓았습니다. 모용설은 멀어지는 아이들의 뒷모습을 보며 자신이 지키고자 하는 대의가 결국 저런 작은 행복들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깨닫고 있었습니다. 수도로 들어서는 길은 삼엄했습니다. 성문을 지키는 병사들은 날카롭게 벼려진 창을 들고 모든 이들의 얼굴과 짐을 꼼꼼히 확인했고 그들의 눈빛은 날카로운 칼날 같았죠. 최근 혼천교의 발호로 인해 수도의 경비가 한층 강화된 탓이었습니다. 강무영과 모용설은 평범한 남매 행세를 하며 간신히 성문을 통과했습니다. 모용설의 기품 있는 용모와 강무영의 어수룩한 연기가 의외의 조화를 이루며 병사들의 의심을 피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제 어쩔 셈이지. 의뢰주를 찾아가 족자를 넘기고 헤어지는 건가? 복잡한 시장 골목으로 들어서자 강무영이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시원섭섭함이 묻어났죠. 지긋지긋한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는 알 수 없는 허탈감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상황이 바뀌었다. 혼천교가 이토록 필사적으로 족자를 노리는 이상 단순히 운반만으로 끝날 일이 아니야. 의뢰주를 만나 모든 전후 사정을 들어야 한다. 너 또한 이 사건의 중심에 서게 된 이상 멋대로 발을 뺄 생각은 마라. 모용설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이 사건을 단순히 족자를 회수하는 임무가 아닌 혼천교의 음모를 파헤치고 정무맹 내부의 문제를 바로잡아야 할 자신의 숙명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숙명의 길에 강무영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죠. 그의 기묘한 능력과 대의에 얽매이지 않는 실전적인 판단력이 지금의 자신에게는 없는 무기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찾아간 곳은 수도에서 가장 번화한 거리에 위치한 청운상단이었습니다. 거대한 상단의 위용은 웬만한 관할을 압도할 정도였고 드나드는 이들의 행색 또한 비범했죠. 서역의 상인들과 남해의 무사들, 심지어는 관복을 입은 관리들까지 스스럼 없이 드나드는 모습은 청운상단의 영향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짐작하게 했습니다. 강무영은 의뢰인에게 받았던 징표, 반으로 쪼개진 낡은 옥패를 보여주며 접선을 시도했습니다.
상단의 하인은 옥패를 확인하더니 아무 말 없이 두 사람을 안으로 안내했죠. 잠시 후 그들을 안내한 곳은 상단의 화려한 객청이 아닌 책 냄새와 약재 냄새가 뒤섞인 조용하고 낡은 서고였습니다. 햇빛조차 희미하게 스며드는 그곳은 바깥의 소란과는 완전히 단절된 별개의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서고 안에는 한 노인이 앉아 붓을 들고 무언가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서기처럼 보이는 행색이었지만 그의 고요한 눈빛 속에는 세월의 깊이와 함께 범접할 수 없는 예리함이 숨겨져 있었죠. 모용설은 그 노인을 보자마자 자신도 모르게 자세를 고쳐잡았습니다. 노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기운이 아버지인 정무맹주에게서 느끼던 그것과 무척이나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위압감은 없었지만 그 존재 자체만으로 주변의 공기를 장악하는 듯한 깊이를 지닌 기운이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네. 험한 여정이었을 텐데 고생 많았어. 노인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무영이 앞으로 나서 자단나무 함을 내밀려던 순간 노인의 시선은 강무영을 지나 그 뒤에 선 모용설에게로 향했습니다. 설아, 오랜만이구나. 아비 몰래 이런 위험한 일에 뛰어들다니. 그 성정은 젊은 시절의 나를 보는 듯하구나. 모용설의 표정이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설아라는 애칭, 그리고 아버지와의 친분. 눈앞의 노인은 단순한 상단의 대행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바로 정무맹의 7 원로 중 한 명이자 과거 신검이라 불리며 강호를 호령했던 대고수 운중학이었습니다. 지금은 강호의 일선에서 물러나 정무맹의 서책과 정보를 관리하며 은거하고 있는 살아있는 전설과도 같은 인물이었죠. 원로 어르신, 어찌하여 이런 곳에? 모용설이 당황하여 급히 예를 갖추려 하자 운중학은 손을 들어 그녀를 제지했습니다. 지금의 나는 그저 늙은 서기일 뿐이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자네 또한 모용세가의 아가씨가 아니지. 세상의 눈을 피하기엔 이보다 더 좋은 곳이 없지 않겠나. 운중학의 시선이 다시 강무영에게로 향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강무영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치 속을 꿰뚫어 보는 듯했습니다. 강무영은 마치 발가벗겨진 듯한 느낌에 자신도 모르게 몸에 힘을 주었죠. 자네가 낙성검문의 마지막 제자 강무영이로군. 듣던 대로 자네의 스승을 많이 닮았어. 특히 그 고집스러운 눈매가 말일세. 강무영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의 스승을 알고 있다니. 그저 평범한 시골 무인인 줄로만 알았던 스승의 과거에 정무맹의 원로가 얽혀 있었습니다. 제 스승님을 아십니까? 알다마다 나와는 아주 깊은 인연이었지. 때로는 동료로, 때로는 경쟁자로 평생을 애증 속에서 얽혔던 사이였네. 운중학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찻잔을 내밀었습니다. 그 미소 뒤에는 수많은 사연과 회한이 담겨 있는 듯했죠. 강무영은 그가 건넨 찻잔을 받아들며 자신이 단순히 돈 때문에 휘말린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된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 한가운데로 들어왔음을 직감했습니다. 수도의 그림자는 변방의 어둠보다 훨씬 더 깊고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그 그림자는 단순한 악의가 아닌 과거의 인연과 신념, 그리고 배신이라는 실타래로 복잡하게 엮여 있었던 겁니다. 서고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묵직한 서책들이 내뿜는 오래된 종이 냄새와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희미한 향만이 세 사람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죠. 강무영은 차마 찻잔을 입으로 가져가지 못하고 눈앞에 놓인 운중학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스승의 과거를 아는 인물을 만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가 알던 스승은 그저 변방의 낡은 도장에서 술에 절어 살던 무심하고도 가끔은 서글펐던 늙은 무인이었을 뿐입니다. 제 스승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강무영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운중학은 잠시 먼 곳을 바라보며 회상에 잠기는 듯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서고의 어둠 너머 아득한 세월의 강을 건너고 있었죠. 자네의 스승, 강호에서는 그를 무진이라 불렀지. 끝이 없다는 뜻이야. 그의 검은 정말 끝을 알 수 없는 심연과도 같았거든. 그는 한때 정무맹에서 가장 촉망받던 기재였네. 나보다도
심지어는 지금의 맹주이자 설아의 아비인 모용진 천보다도 더 뛰어난 재능을 가졌었지. 모두가 그가 차기 맹주가 되어 정무맹의 새로운 100년을 열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시절이 있었어. 운중학의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늘 술에 절어 살고 낡은 낙성검법 몇 가지만을 가르쳐주던 스승이 정무맹 최고의 기재였다니. 강무영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듯했습니다. 스승이 가끔씩 보여주던 이해할 수 없었던 기묘한 몸놀림과 자연의 이치를 읊조리던 모습들이 조각난 파편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모용설 역시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정무맹의 역사서와 무공계보, 그 어디에서도 무진이라는 이름은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의도적으로 지워진 이름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는 정무맹의 방식에 동의하지 않았네. 무는 질서와 규율 안에 있을 때만이 정의될 수 있다는 우리의 신념을 그는 위선이라 불렀지. 울타리 안의 무는 결국 고여 썩기 마련이며, 진정한 무는 형태에 얽매이지 않고 세상 만물과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완성된다고 믿었던 사람이야. 결국 그는 자신의 길을 가기 위해 정무맹을 떠났고 강호에서 종적을 감추었네. 그가 낙성검문이라는 작은 문파를 세워 은거했을 줄은 나도 최근에야 알게 되었지. 운중학은 강무영이 가져온 자단나무 함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낡은 족자가 들어 있었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자네 스승이 평생을 바쳐 쫓고 또 지키려 했던 물건, 만상심결의 첫 번째 조각일세. 운중학은 족자를 펼쳐 보였습니다. 그 안에는 기이한 도형과 의미를 알 수 없는 글자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보는 순간 강무영은 자신도 모르게 몸속의 기혈이 미세하게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정 중에 겪었던 기묘한 각성의 순간들, 상대의 허점을 꿰뚫어보고 자연의 흐름을 읽었던 그 감각들이 족자의 문양과 공명하는 듯했죠. 마치 잃어버렸던 자신의 일부를 되찾은 듯한 기묘하고도 강렬한 이끌림이었습니다. 만상심결, 100년 전 기인 무국존자가 창시했다는 전설의 신법, 단순히 강해지는 것을 넘어 세상 모든 무공의 원리를 깨닫게 해준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째서 어르신께서 이토록 위험한 물건을 정무맹의 힘으로 직접 회수하지 않으시고, 모용설이 의문을 제기하자 운중학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과 함께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죠. 혼천교주 멸존 때문이네. 그놈 또한 만상심결을 노리고 있어. 만약 내 개의 조각이 모두 그놈의 손에 들어간다면 강호는 끔찍한 재앙에 휩싸이게 될 걸세. 멸존은 만상심결의 힘으로 정무맹을 파멸시키고 오직 힘만이 정의가 되는 세상을 만들려 하고 있지. 문제는 그 멸존의 정체를 아는 이가 거의 없다는 것이고, 더 큰 문제는 정무맹 내부에 있네. 운중학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정무맹 내부에도 만상심결의 힘을 탐하는 자들이 있네. 정무맹의 이름 아래 사리사욕을 채우고 권력 다툼의 혈안이 된 위선자들이지. 그들은 만상심결을 강호의 안정을 위해 봉인하려는 것이 아니라 독차지하여 자신들의 패권을 공고히 하려 하고 있어. 내가 만약 정무맹의 이름으로 움직였다면 그 족자는 혼천교가 아닌 우리 내부의 적 손에 먼저 들어갔을 걸세. 정무맹 내부에 그런 자들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모용설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그녀가 목숨처럼 지키려 했던 대의와 질서가 내부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지고 있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가르침, 문파의 규율, 그녀가 믿어왔던 모든 것이 의심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설아야, 세상은 내가 배운 것처럼 선과 악으로 명확하게 나뉘지 않는단다. 가장 밝은 빛 아래에 가장 짙은 그림자가 생기는 법이지. 지금 정무맹의 그림자는 생각보다 훨씬 깊고 어둡다. 운중학의 말은 모용설의 신념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강무영은 그 모습을 복잡한 심경으로 바라보았죠. 자신은 처음부터 정무맹이니 혼천교니 하는 거창한 것들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문제는 단순히 의례를 완수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스승과 깊이 연관된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어버렸습니다. 스승이 정무맹을 떠난 이유도
어쩌면 저런 위선 때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족자의 행방은 알고 있네. 운중학은 새로운 지도를 펼쳐 보였습니다. 그가 가리킨 곳은 수도의 심장부에 위치한 거대한 상단, 철혈상단이었습니다. 철혈상단의 단주, 철무겸이 두 번째 조각을 손에 넣었다는 정보를 입수했네. 철무겸은 상인으로 위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강호의 그 어떤 문파에도 뒤지지 않는 강력한 무력을 지닌 인물이야. 그는 정무맹과 혼천교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며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아주 교활하고 위험한 놈이지. 아마도 족자를 미끼로 더 큰 판을 벌이려는 속셈일 게다. 새로운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운반하는 것이 아닌 적진의 심장부로 뛰어들어 물건을 되찾아와야 하는 훨씬 더 위험하고 어려운 임무였습니다. 제가 왜 이 일을 계속해야 합니까? 강무영이 물었습니다. 의뢰는 완수했고 보수도 받았습니다. 그가 더 이상 위험을 감수해야 할 의무는 없었죠. 이제라도 모든 것을 잊고 변방으로 돌아가 예전처럼 살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자네의 스승, 무진이 남긴 마지막 서신일세. 운중학은 품속에서 낡은 서신 하나를 꺼내 강무영에게 건넸습니다. 그곳에는 강무영에게 익숙한 스승의 투박한 필체가 담겨 있었습니다. 무이영아, 만약 내가 이 서신을 읽게 된다면 나는 이미 세상에 없는 사람이겠구나. 평생 너에게 짐만 지운 것 같아 미안하다. 나는 평생 만상심결의 비밀을 쫓았다. 그것이 세상을 파괴할 마공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이해하고 조화롭게 만드는 열쇠가 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의 힘은 부족했다. 부디 나를 대신하여 만상심결이 올바른 길로 향할 수 있도록 이끌어다오. 이것이 무능한 스승이 하나뿐인 제자에게 남기는 마지막 부탁이다. 서신을 읽는 강무영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스승의 유언,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무게로 그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이 임무를 완수한다면 자네 스승의 죽음에 얽힌 진실 또한 알게 될 걸세. 운중학의 마지막 말은 결정적이었습니다. 스승은 그저 병으로 세상을 떠난 것으로만 알고 있었지만 그 죽음 뒤에 감춰진 비밀이 있다는 암시였죠. 강무영의 눈빛이 결연하게 변했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강무영과 모용설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운중학은 두 사람에게 철혈상단에 잠입하기 위한 새로운 신분과 자금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강무영은 막대한 재산을 가진 서역의 상인으로, 모용설은 그를 호위하는 무사로 위장하기로 했죠. 어색하기 짝이 없는 역할이었지만 지금은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수도의 심장부에서 두 사람은 이제 거대한 음모의 실타래를 풀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철혈상단의 위세는 소문 이상이었습니다. 상단이 자리 잡은 구역은 그 자체가 하나의 작은 성과도 같았죠. 높은 담장 위에는 활을 든 무사들이 삼엄한 경계를 서고 있었고, 거대한 철문 앞에서는 쇠 갑옷을 입은 호위들이 출입하는 모든 이들을 날카로운 눈으로 훑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이 아니라 힘과 부가 지배하는 독립적인 왕국이었습니다. 강무영과 모용설은 운중학이 마련해준 대로 서역에서 온 거상과 그의 호위 무사로 완벽하게 변장했습니다. 강무영은 난생 처음 입어보는 화려한 비단옷을 걸치고 어색하게 부채를 흔들며 거들먹거렸고, 모용설은 얼굴의 반을 가리는 검은 천을 두르고 과묵한 무사 행세를 했죠. 그녀의 차가운 눈빛은 오히려 진짜 호위, 무사 같은 위압감을 풍겼습니다. 서역에서 온 귀한 손님이라 들었소. 나는 철혈상단의 객총관을 맡고 있는 사마진이라고 하오. 그들을 맞이한 것은 여우처럼 교활한 눈빛을 한 중년 사내였습니다. 그는 강무영의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그 가치를 가늠하는 듯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강무영의 값비싼 옷차림과 장신구를 훑다가 문득 강무영의 손에 박인 굳은 살에서 아주 잠깐 머물렀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았소. 우리 단주님께서 마침 귀한 손님들을 위해 작은 연회를 준비하셨으니 오늘 밤은 편히 즐기시길 바라오. 사마즈는 두 사람을 상단 내의 가장 호화로운 객실로 안내했습니다. 모든 것이 비단과 황금으로 꾸며져 있었고 시녀들의 시중 또한 극진했죠. 하지만 강무영과 모용설은
단 한순간도 경계를 풀지 않았습니다. 이 화려함 뒤에 숨겨진 칼날이 얼마나 날카로울지 두 사람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객실의 기둥과 대들보의 구조, 창문의 위치와 비상탈출로까지 두 사람은 각자 다른 방식으로 위험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상단 중앙에 위치한 거대한 연회장에서 사마진이 말한 연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수도에 내려라 하는 부호들과 심지어는 정체를 숨긴 무림의 고수들까지 연회에 참석하여 인사내를 이루었죠. 강무영과 모용설도 그 틈에 섞여 연회장으로 들어섰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군. 단순한 연회가 아니야. 모용설이 강무영의 귓가에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말대로 연회장 곳곳에는 무사들이 숨어 경계를 서고 있었고 참석한 손님들 사이에서도 보이지 않는 기싸움이 팽팽하게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웃고 있었지만 그 누구의 눈도 진심으로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연회장의 모든 소음이 멎고 모든 이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습니다. 연회장 가장 높은 상석에 디단 도포를 입은 한 사내가 호탕하게 웃으며 나타났습니다. 40줄 정도로 보이는 나이, 다부진 체격과 서글서글한 인상. 하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상인의 계산과 무인의 살기가 기묘하게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철혈상단의 단주, 철무겸이었습니다. 다들 어려운 걸음 해주어 고맙소. 오늘 이 자리는 단순히 술을 마시고 즐기는 자리가 아니라 귀한 인연을 맺고 새로운 기회를 나누는 자리가 될 것이오. 철무겸의 목소리는 좌중을 압도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는 연회에 참석한 이들에게 차례로 인사를 건네며 막대한 부와 정보력을 과시했죠. 강무영과 모용설은 최대한 눈에 띄지 않게 구석에서 상황을 살폈습니다. 저 자가 철무겸. 소문보다 훨씬 더 속을 알 수 없는 인물이군. 저 웃음 뒤에 얼마나 많은 칼을 숨기고 있을까. 강무영이 철무겸을 관찰하는 동안 모용설은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연회에 참석한 인물들 중에 정무맹 소속의 무사들이 몇몇 섞여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신분을 숨기고 상인 행세를 하고 있었지만 모용설은 그들의 걸음걸이와 몸에 밴 기세만으로도 정체를 알아챌 수 있었죠. 정무맹의 인물들이 왜 여기에? 아버지의 명령인가? 아니면 운중학 어르신이 말한 내부의 배신자들인가? 모용설의 마음속에 의심의 그림자가 더욱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연회가 무르익을 무렵 철무겸은 기다렸다는 듯 연회의 본론을 꺼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모신 이유는 제가 최근에 아주 재미있는 물건을 하나 손에 넣었기 때문이요. 100년 전 강호를 풍미했던 물건인데 혹시 관심 있는 분이 있을까 하여. 철무겸이 손짓하자 시녀 하나가 붉은 비단에 덮인 쟁반을 들고 나왔습니다. 비단이 걷히자 그 안에 든 물건이 모습을 드러냈죠. 그것은 바로 강무영이 가지고 있던 것과 똑같은 형태의 낡은 족자였습니다. 만상심결의 두 번째 조각이었습니다. 연회장이 순간 술렁였습니다. 만상심결의 전설을 아는 이들은 눈을 빛냈고 모르는 이들은 저 낡은 족자가 무엇이기에 이토록 소란인지 의아했죠. 하하, 역시 다들 안목이 높으시군. 하지만 이 물건은 돈으로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오. 이 물건의 가치를 아는 자격이 있는 분에게만 기회를 드릴 생각이지. 철무겸의 말은 교묘했습니다. 그는 족자를 미끼로 던져 연회에 참석한 모든 이들의 속내를 떠보고 있었던 겁니다. 정무맹과 혼천교, 그리고 숨어있는 제3의 세력까지 모두를 자신의 판 위로 끌어들이려는 속셈이었죠. 강무영과 모용설은 서로의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일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잠입과 탈취는 불가능해졌죠. 철무겸이 만들어 놓은 이 거대한 판 위에서 다른 경쟁자들을 모두 제치고 족자를 손에 넣어야만 했습니다. 연회가 끝나고 객실로 돌아온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할 생각이지? 저놈의 판에 놀아나는 수밖에 없는 건가? 강무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모용설은 차가운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죠. 판을 뒤엎을 수 없다면 판 위에서 가장 뛰어난 말이 되는 수밖에. 철무겸이 말한 자격이 무엇인지 알아내야 한다. 두 사람은 밤늦도록 철혈상단의 구조와 철무겸의 의도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강무영은
특유의 실전적인 감각으로 상단의 경비가 허술한 지점과 예상 이동 경로를 짚어냈고, 모용설은 정무맹에서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철무겸이 사용할 만한 계략과 함정들을 예측했습니다. 서로 다른 두 사람의 방식이 놀라울 정도로 완벽하게 서로의 단점을 보완해주고 있었죠. 하지만 그들이 미처 예측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움직임을 객실 지붕 위 짙은 어둠 속에서 한 쌍의 차가운 눈이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눈의 주인은 가면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지만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는 철무겸의 그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순수하고도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는 바로 혼천교주 멸존의 그림자라 불리는 최정의 암살자 흑야였습니다. 족자의 냄새를 맡고 그 역시 철혈상단에 잠입해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철혈상단에 끔찍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젯밤 연회에 참석했던 디단 상인 하나가 자신의 객실에서 목이 잘린 시체로 발견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신의 주변에는 다툼의 흔적 하나 없었고 창문은 안에서 굳게 잠겨 있었다고 하죠. 마치 그림자가 벽을 통과해 목을 베어간 듯 고요하고도 완벽한 살인이었습니다. 상단은 발칵 뒤집혔지만 단주 철무겸은 오히려 흥미롭다는 듯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벌써부터 감염무도회가 시작되었군. 강무영과 모용설은 소문을 듣고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죽은 비단 상인은 어젯밤 족자에 유난히 큰 관심을 보였던 인물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살인이 아니었습니다. 철무겸의 자격을 증명하기 위한 보이지 않는 전쟁이 이미 시작된 것이었죠. 혼천교의 짓이 틀림없다. 이렇게 흔적을 남기지 않는 암살 수법은 놈들의 전형적인 방식이지. 모용설의 표정이 그 어느 때보다 굳어 있었습니다. 운중하게 서고를 떠나온 이후 처음으로 느끼는 실질적인 위협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철무겸이 말한 자격이 무엇인지 알아내기 위해 각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모용설은 서역거상의 호위무사라는 신분을 이용해 상단 무사들의 훈련장에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다른 무사들과 대련을 하며 자신의 실력을 조금씩 드러냈죠. 그녀의 검법은 화려함을 감추고 간결하게 변했지만 그 속에 담긴 예리함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목적은 상단 무력의 핵심 인물에게 접근하여 정보를 얻어내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강무영은 상단의 저작거리와 도박장을 어슬렁거렸습니다. 그는 일부러 돈을 잃어주기도 하고 시비에 휘말린 약자를 도와주기도 하며 상단 하층민들의 무리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었죠. 그의 목표는 상단 내부의 정보가 가장 빨리 도는 밑바닥에서 족자에 대한 소문을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들었나? 단주님께서 족자를 그냥 주실 분이 아니지. 사흘 뒤에 열릴 월화 비무대회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자에게 족자를 하사하신다고 하더군. 도박장에서 만난 한 정보상에게서 강무영은 마침내 결정적인 정보를 얻어냈습니다. 월화 비무대회. 철혈상단에서 비공식적으로 열리는 규칙도 심판도 없는 실전 비무였습니다. 오직 마지막까지 서 있는 자만이 승리하는 죽고 죽이는 잔혹한 싸움이었죠. 강무영이 정보를 얻고 숙소로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해가 저물어 인적이 드문 골목길을 지나는 순간 그의 등 뒤에서 섬뜩한 살기가 느껴졌습니다. 지난 며칠간 그를 끈질기게 따라다니던 바로 그 기척이었습니다. 강무영은 돌아보지 않고 그대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그의 온 신경은 등 뒤에 집중되어 있었죠. 상대는 기척을 완벽하게 숨기고 있었습니다. 바람 소리에도 그림자의 움직임에도 섞여들지 않는 그야말로 어둠, 그 자체와도 같은 존재. 골목의 막다른 길에 다다랐을 때 강무영은 마침내 걸음을 멈추고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곳에는 검은 복면으로 얼굴을 가린 한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소리도 없이 어느새 그의 등 뒤에 다가와 있었던 겁니다. 나에게 볼 일이라도 있나? 강무영이 침착하게 물었지만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상대에게서는 단 한치의 빈틈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복면이는 대답 대신 허리춤에서 칠흑같이 검은 단검을 뽑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이 연기처럼 스르륵 사라졌습니다. 다음 순간 그는 강무영의 눈앞에 나타나 있었습니다.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신법이었죠. 강무영은 반사적으로 검을 뽑아 단검을 막아냈습니다. 하지만 단검에 실린 힘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강무영의 몸이 뒤로 밀려나며 두 팔이 터져나갈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상대는 공격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단검은 달빛 아래 수십 개의 검은 잔상을 만들어내며 강무영의 온몸을 노렸습니다. 강무영은 필사적으로 낙성검법을 펼치며 그의 공격을 막아냈지만 방어에 급급할 뿐 반격은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이놈, 지금까지 만났던 혼천교 놈들과는 차원이 다르다. 상대의 무공에는 자비나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오직 효율적인 살상만을 위한 지독하게 연마된 기술의 결정체였죠. 바로 그때 강무영의 빈틈을 노리고 날아든 단검이 그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깊은 상처는 아니었지만 상처 부위에서부터 타는 듯한 고통과 함께 온몸이 마비되는 듯한 감각이 퍼져나갔습니다. 단검에 독이 발라져 있었던 겁니다. 의식이 흐려지는 절체절명의 순간 강무영은 마지막 힘을 쥐어짰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다시 한번 그 흐름을 느끼려 애썼습니다. 거칠게 몰아치는 상대의 공격 속에서 아주 미세한 신락 같은 빈틈의 흐름을 마침내 보였습니다. 상대가 마지막 일격을 날리기 위해 아주 찰나의 순간 힘을 모으는 그 지점. 강무영은 남은 힘을 모두 검 끝에 모아 그 지점을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그것은 방어도 반격도 아닌 동기어진에 가까운 마지막 발악이었습니다. 복면인의 눈에 처음으로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그는 급히 단검의 궤도를 바꾸어 강무영의 검을 쳐냈지만 강무영의 검끝이 그의 복면을 스치고 지나가며 가면의 일부를 찢어 놓았습니다. 찢어진 가면 사이로 얼음처럼 차가운 눈동자가 드러났습니다. 그 눈동자는 강무영의 무공에 담긴 기운을 느끼고는 무언가 흥미롭다는 듯 빛을 발했습니다. 내 놈, 그 기운은 별의 잔재인가? 생각보다 더 성가신 파리가 꼬였군. 낮고 차가운 목소리. 그는 강무영을 끝장내는 대신 연기처럼 뒤로 물러나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별의 잔재라는 알 수 없는 말을 남긴 채 강무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어깨의 독이 온몸으로 퍼져나가며 의식이 희미해져 갔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복면인의 마지막 눈빛. 그리고 별의 잔재라는 말이 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혼천교의 암살자는 몰락한 자신의 문파, 낙성검문에 대해 무언가 알고 있는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적의 정체는 더욱 깊은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고 강무영은 자신의 과거와 마주해야 하는 또 다른 싸움을 예고하며 서서히 의식을 잃어갔습니다.